언어 철학 제2장 스터디를 제가 발제를 준비해 왔는데요. 크리티의 이름이론이라고 잘 이름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 여러 철학자들이 나오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크리티를 굉장히 하고 싶었던 게, 크리티가 진짜 썰을 풀 거리가 굉장히 많은 철학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순히 언어 철학이라는 좁은 분야를 넘어가지고 그 현대 철학 전반의 어떤 커다란 흐름을 나눌 때도, 뭐 예를 들어서 로티 같은 경우에는 그 영미권 철학의 흐름은 어떤 식으로 나누냐면은 후기 분석적 영미 언어 철학과 후기 쿵적 과학 철학의 동맹이 한쪽에 있고, 반대쪽에는 이제 부끄러운 줄 모르는 물리주의적 형이사학이 한쪽에, 언어 쉐임드라고 하는데 부끄러운 줄 모르는 아주 그 뻔뻔한 물리주의적 형이사학이 반대쪽에 있다는데,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쿵과 비트겐슈타인으로 대비되는 어떤 하나의 진영을 나누고, 또 다른 한편에서 그 뻔뻔한 물리주의적 형이사학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뭐 이렇게 크리키라던가 뭐 루이스라던가 잭슨 같은 그런 사람들을 집어넣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죠. 그 현대 철학이 커다란 사조를 나눌 때 크리티적 아이디어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반실제론적이고 아니면 상대주의적이고 구성주의적인 아이디어 반대편에 아주 강건한 그 로티 표현대로 하면 세계를, 자연 세계를 마디마디로 딱 잘라가지고 분류할 수 있고 이름 붙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크리티적 아이디어가 한편에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하는 언어 철학에 대한 논의들이 사실 그런 형이사학적인 논의들까지도 이어지고, 그게 영미권 전통을 넘어서 사실 대륙 철학의 문제랑 또 크게 연관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건 도입하기 전에 너무 많은 걸 막 얘기하는 거지만, 크리스티나 라폰트라는 사람이 쓴 그 책 중에 이런 게 있거든요. The Linguistic Turn in Hermeneutic Philosophy라는 책이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해석학적 철학에서의 언어적 전해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후설, 하이데거, 가다모, 하버마스 이런 해석학적 철학이요. 유럽권 철학을 다루면서 그거를 이제 도넬라리라던가 크리키 같은 사람들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비판하는 책인데, 그 유럽권 철학의 전반적인 경향은 사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프레게를 다루면서 나왔지만 의미가 지시를 결정한다, 이 원리에 따라서 이루어지거든요. 하이데거 같은 사람들 뭐 이렇게 막 말을 어렵게 하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이데거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 세계는 유의미성의 통째로 이루어져 있고 내 앞에 있는 이 대상들은 나에게 어떤 의미로 주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똑같은 칼이라도 그의 강도의 손에 들어가게 되면 살인하는 도구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똑같은 칼이라도 요리사의 손에 들어가게 되면 요리하는 도구가 되는 거고, 나에게 다른 의미로 주어진다. 내가 어떤 의미의 세계 속에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시하는 대상이 무엇인지가 달라진다. 이런 게 사실 해석학적 철학의 기본 아이디어거든요. 프레게의 아이디어랑 사실 일맥상통하는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반대해서 해석학적 철학을 비판할 때 사람들이 사용하는 아이디어 중 하나가 사실 크리티 이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이론을 잘 이해하게 되면은 단순히 언어 철학을 넘어서 현대 철학의 어떤 전반적인 경향을 이해하는 데도 참 도움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썰 풀 것도 상당히 많다. 그래서 꼭 제가 한번 발제를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크리티라는 사람은 개인적으로도, 이 사람은 그냥 인물사적으로도 굉장히 좀 재밌는 사람이거든요. 다들 알다시피 크리티는 진짜 천재 철학자거든요. 근데 어떤 여러 가지 일화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일화들이 있는데, 뭐 6살 때 고대 히브리어를 읽을 수 있었다. 고대 히브리어라는 게 뭐였어요? 구약 성경 그걸 읽을 수 있었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17살 때 그 양상논리의 완전성 정리를 이제 논문으로 써서 제출을 하고, 그래가지고 18살 때 그 교수 제의가 들어와요. 근데 우리가 지금 미국 나이로 17살, 18살이고 우리나라로 하면 19살, 20살 정도 되겠죠. 근데 그때 이제 정말 재밌는 일화가 뭐냐면은, 그 교수 제의가 대학으로부터 왔을 때 크리티가 이제 그 전화를 받고서 어떻게 답했냐면은, 제가 엄마한테 물어봤는데 엄마가 그래도 고등학교는 졸업하고 교수하래 이렇게 답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놀라운 철학자인데, 한번 그럼 오늘 크리티가 정말 그만큼 천재적인 철학자인지 아니면은 그래도 여전히 비판받을 거리가 있는 사람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배경을 들어가면요, 처음에 이제 맥킨이 배경으로 나오는 게 앞에 나왔던 프레게의 기술 이론에 대한 전반적인 요약이 있고, 그 기술 이론이 고유명사에 대한 이론, 그러니까 이름에 대한 이론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를 지시하잖아요. 야, 이 이름은 저 고대 그리스에 저기 살았던 그 옛날에 그 뭐 형이사학 같은 거 쓰고 있던 그 사람을 지시하는 이름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이름이다. 이렇게 사용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느냐? 기술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고유명사 이름이 기술 이론의 축약 버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뭔데라고 우리가 물어보게 되면 대답할 때, 아리스토텔레스는 뭐 플라톤의 가장 훌륭한 제자야.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이사학과 니코마코스 율리안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야. 뭐 아리스토텔레스는 뭐 이러이러한 사람이야라고 대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서 기술하는
한정 기술구, definitive description 이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이름의 의미이고 우리는 이 이름의 이 한정 기술구를 통해서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고유명사가 뭘 지칭하는지를 알게 된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가 이 요약해 놓은 거 보시면은 각 단락별로 가급적이면 한 단락 두 단락으로 이 챕터들을 그 절들을 요약한 다음에 꼭 하나씩 인용문들을 붙였거든요. 이 인용문은 뭐냐면은 이 챕터에서 다른 거 다 빼고 이 인용문만 무슨 말인지 알아도 그냥 다 이 책 내용 이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인용문을 붙인 건데 이 인용문 한번 읽어볼게요. 달리 말해서 한정 기술구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이름을 정의한다. 그러므로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이름은 위장된 형태의 한정 기술구이다. 만약에 존이 제인에게 아리스토텔레스라는 누구를 말하는 거니? 라고 묻는다면 제인은 플라톤의 가장 훌륭한 제자를 말하는 것이라고 대답할 수 있으며 제인의 이 진술은 이름에 대한 기술이론의 사례라고 하겠다. 그러니까 플라톤의 가장 훌륭한 제자라는 한정 기술구가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이름으로 축약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는 플라톤의 가장 훌륭한 제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은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이름이 누굴 지시하는지도 알 수 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기술 이론가들이 생각하는 입장이죠. 세 가지로 표를 나눠놨는데 이름 아리스토텔레스가 있고 그 이름은 뭘 표현하고 있냐,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냐, 한정 기술구, 플라톤의 가장 훌륭한 제자라는 이런 의미를 표현하고 있고 이 의미를 통해서 우리는 대상 혹은 지시체,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를 지시할 수 있다. 이렇게 한 게 기술 이론가들의 기본 입장인 거죠. 여기까지 혹시 뭐 얘기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네.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이제 여기서 크리티가 이제 의문을 가지는 건 그거죠. 이름 혹은 고유명사를 한정 기술구로 설명하게 되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이제 그 맥기는 사실 두 마디로 얘기하죠. 맥기는 크리티가 두 가지 비판을 제시한다. 하나는 양상반론이라는 걸 제시하고 다른 하나는 이제 인식반론이라는 걸 제시한다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첫 번째 비판은 한정 기술구를 가지고서 고유명사의 의미, 고유명사가 뭘 지시하는지를 해명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필연적이지 않은 문장이 필연적인 문장으로 변하게 되어버린다. 이게 이제 양상반론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기 그 4절에서 나오는 크리티의 인식반론이라는 거에서 나오는 건 뭐냐면은 한정기술구를 가지고서 고유명사를 설명하게 되면은 선언적이지 않은 문장이 마치 선언적인 문장인 것처럼 되어버린다. 이게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이게 인식반론인데 먼저 이제 양상반론부터 살펴볼게요. 양상반론이 이제 2절부터 시작해서 지금부터 나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아리스토텔레스랑 플라톤의 가장 훌륭한 제자라는 게 동의어라면 그게 두 개가 의미가 같은 거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냥 플라톤의 가장 훌륭한 제자라는 한정기술구를 축약해 놓은 그런 표시라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가장 훌륭한 제자다라는 이 전체 문장이 필연적인 문장이 돼버린다는 게 이제 크리티의 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가장 훌륭한 제자였을 수도 우리 세계에서는 플라톤의 가장 훌륭한 제자죠. 근데 우리 세계에서는 플라톤의 가장 훌륭한 제자이지만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의 가장 훌륭한 제자가 아니었을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뭐 맥기는 뭐 여기 여러 가지 예시를 든데 아리스토텔레스가 머리를 다쳐가지고 플라톤의 가장 훌륭한 제자가 못됐다, 좀 덜 떨어져가지고 못됐다거나 아니면 아리스토텔레스가 갑자기 음악적인 재능에 눈이 떠가지고 철학이 아니라 다른 걸 했을 수도 있다. 근데 그런 걸 생각해보면 그런 가능성들 생각해보면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가장 훌륭한 제자이다라는 이 문장은 필연적으로 차린 문장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우연적으로 차린 문장인 것 같다. 그런데 기술구를 가지고서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이름을 해명하게 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가장 훌륭한 제자이다라는 이 문장은 어떤 식으로 분석이 되냐면은 플라톤의 가장 훌륭한 제자는 플라톤의 가장 훌륭한 제자이다. 이게 거의 뭐 총각은 결혼하지 않는 남자이다. 이것처럼 분석적인 명제가 되어버리냐. 분석적인 명제가 되어버리다 보니까 이거는 선언적인 명제이기도 하고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가 진짜 플라톤의 가장 훌륭한 제자인지 아닌지를 경험하지 않고도 파악할 수 있는 선언적인 명제이기도 하고 그런 동시에 이건 모든 가능 세계에서 참여해야 되는 필연적인 명제이기도 한 거죠. 크리티 입장에서는 이게 이상하다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가장 훌륭한 제자이고 우연적인 명제인데 기술이론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연적인 명제가 마치 필연적인 명제인 것처럼 이해되어 버린다. 이건 뭔가 잘못됐다라는 게 이제 이렇게 비판인 거거든요. 혹시 여기까지 얘기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네. 네. 성민 씨 뭐 하시나요? 아니요. 네.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기술 이론을 가지고서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고유명사의 의미를 해명하게 되면 필연적이지 않은 명제가 그러니까 우연적인 명제가 마치 필연적인 명제인 것처럼 설명이 돼버린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가장 훌륭한 제자이다라는 문장은
우연적인 문장, 우연적으로 참여되는 문장인데 마치 이것이 필연적으로 모든 가능세계에서 아리스토텔레스만 반드시 플라톤의 가장 훌륭한 제자여야 돼. 플라톤의 가장 훌륭한 제자가 아닌 아리스토텔레스는 상상조차 할 수 없어. 이런 식으로 설명이 돼버린다. 이건 크리키가 보기에는 기술 이론의 어떤 잘못된 점이다. 그럼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라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제가 밑에 적어놓으면서 썼지만 기술 이론은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가장 훌륭한 제자이다라는 이 문장을 플라톤의 가장 훌륭한 제자는 플라톤의 가장 훌륭한 제자이다라는 선언적이고 분석적이고 필연적인 문장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크리키의 반론은 이 문장은 필연적이지 않다. 양상논증이라고 이제 느끼는 이름 붙이거든요. 여기 이름과 필연에서는 양상논증이라는 이름도 안 나오고 뭐 인식반론이라는 이름도 안 나와요. 근데 이제 느낌이 편의상 붙인 건데 양상논증이 뭐냐? 아까 제가 했던 얘기죠. 여기에 제가 인용한 내용도 읽어볼게요. 기술 이론이 함축하는 말을 생각해보면 크리키가 던지는 물음은 이렇다. 선험성, 분석성, 필연성이라는 세 가지 특성을 가지면서 A는 그 F이다라고 표현되는 명제를 산출하는 그 기술구, 그 F가 있다는 것은 참인가? 다시 말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가장 훌륭한 제자이다가 선험적이고 분석적이며 필연적이라는 점은 참인가? 묻는다는 건 참이 아니라는 거죠.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뒤에 또 나오면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의 가장 훌륭한 제자였음은 그저 우연적 사실이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가장 훌륭한 제자였다라는 진술은 우연적 사실을 표현할 뿐 필연적 사실은 표현하지 않는다. 하지만 A는 그 F가 필연적이지 않다면 A라는 이름은 그 F라는 기술구와 같은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기술 이론은 거짓이다. 이게 이제 크리키가 말하는 양상반론인 거죠. 그래서 크리키 양상논증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가장 훌륭한 제자이다가 절대로 선언적이고 필연적이고 분석적일 수 없다. 이거는 플라톤의 가장 훌륭한 제자는 플라톤의 가장 훌륭한 제자이다라는 문장하고는 다른 문장으로 분석돼야 된다. 이게 이제 핵심인 거죠. 여기까지. 네. 다음 넘어갈까요? 근데 되게 기초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네. 이제 어쨌든 이게 과거에 확실한 물론 지금 또 뭐 학자들이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과거의 역사적인 사실을 기술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예를 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가장 훌륭한 제자이다 대신에 네네. 만약에 나폴레옹은 1810년에 프랑스의 황제이다. 네. 이렇게 했을 경우 지금 이거하고 좀 다른 내용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다른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1810년에 프랑스 황제가 맞나요? 그게 우리 네. 세계에서 참인가요? 역사적으로 역사적으로. 일단 네. 그런 과정. 네, 역사적으로 참이면 이것도 똑같이 문제가 제기됐어요. 그거는 우연적으로 우리 세계에서 나폴레옹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적으로 황제가 된 건데 그건 절대로 필연적으로 나폴레옹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황제인 건 아니다. 이거는 우연적인 참인 문장이지 이걸 가지고서 기술이론처럼 분석하게 되면은 나폴레옹은 필연적으로 황제가 된다라는 결론이 나온다. 이게 이제 크리키 지적이거든요. 나폴레옹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뭔데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가 나폴레옹은 1810년에 프랑스 황제였지 이렇게 대답하게 되면은 그 나폴레옹이라는 고유명사의 의미를 1810년에 프랑스 황제였던 사람이라는 한정 기술구를 가지고 설명하게 되면은 나폴레옹은 그 황제이다라는 게 필연적인 문장이 되어버리는 거죠. 알겠어요. 저는 이거를 처음에 저도 사실 네. 처음에 이해가 안 됐거든요. 왜냐면 기술 이론을 한다고 해서 이거를 왜 분석적인 문장으로 대하는 거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이제 제가 생각한 게 네.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리스토텔레스다. 이거는 분석적인 건데 그렇죠. 이건 필연적인 건데 네.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가장 훌륭한 제자이다. 네. 이렇게 하면은 이 두 개의 차이가 확실히 그렇죠. 우연적이죠. 우연적이고 이게 분석적이지 않고 종합적이라는 그렇죠. 게 종합적인 명제이긴 한데 아무튼 알겠어요. 그게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네. 그래서 크리키의 기본 아이디어는 이건 사실 약간 좀 곁다리로 나가는 거지만 크리키가 다른 철학적인 문제들을 다룰 때도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깔고 아니면 기본적으로 고려한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다른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다른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가능 세계라는 말 많이 표현하잖아요. 이제 크리키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17살에 양상논리학의 완전성 정리를 이제 증명한 아주 철학자이기도 한데 가능 세계라는 표현이 뭐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사실 뭐 데이비드 루이스가 말하는 가능 세계랑 크리키가 말하는 가능 세계랑 좀 다르긴 한데 크리키가 말하는 가능 세계는 뭐냐면 데이비드 루이스가 말하는 가능 세계 진짜 다른데 존재하는 가능 세계이고 크리키가 말하는 가능 세계 자기가 이제 이름과 필연 서문에서 보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가능 세계로 그냥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얘기하는 거일 뿐이다. 가능 세계라는 거 뭐 이걸 주장하는데 형이상학적인 가능성 이걸 고려할 필요 없이 그냥 경우의 수로 생각하면 된다. 이게 뭐냐면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훌륭한 제자가 아니었을 수 있지. 다른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지. 다른 가능성이 생각해 볼 수 있지. 그 다음에 또 나폴레옹 황제가 아니었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좀 더 곁다리 나가자면은 크리키가 쓴 유명한 책 중에 이제 비트겐슈타인과 사적 언어라는
그 책이 있거든요. 그 규칙 따르기 논의를 해석한 책이잖아요. 근데 예, 철학자들이 특히 크리키 연구하는 사람들이 크리키의 이름과 필연에서 나온 논의랑 비트겐슈타인과 사적 언어에서 나온 논의를 비트겐슈타인의 규칙과 사적 언어에서 나온 논의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름과 필연에서의 크리키는 굉장히 실제론적이고 본질주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는데 그 비트겐슈타인의 규칙과 사적 언어에서 나오는 크리키는 완전 회의주의자이고 뭔가 딱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다는 식으로 어떤 규칙이 있으면 그 규칙은 이런 방식으로도 해석될 수 있고 저런 방식으로도 해석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쪽의 크리키랑 이쪽의 크리키랑 완전 다른 사람 같고 얘는 이 크리키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 이제 그거를 설명하는 많은 논의 중 하나가 양상에 대한 크리키의 아이디어가 후대에도 그 비트겐슈타인 규칙과 사적 언어에도 적용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 호라 다이아몬드가 지적하는 건데 뭐냐면은 그 이름과 필연에서 크리키가 계속 다른 가능성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분석하고 있는 이 문장은 우연적인 문장이지 않은가? 다른 가능성이 다른 경우의 수 이런 걸 생각해보면 이야기가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규칙 따르기 논의에서 크리키는 이 규칙을 다른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 규칙을 다른 방식으로 끊임없이 무한히 많이 해석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규칙이라는 걸 하나에 딱 고정시켜가지고 이 규칙은 이렇게만 해석해야 된다라는 그 법칙을 만들 수도 없을 것이고 우리는 그 규칙 따르기의 문제에 대해서 회의주의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논의가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크리키의 논리에는 항상 다른 가능성, 양상에 대한 고려가 들어가 있다는 게 이제 크리키 읽으실 때 굉장히 좀 주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훈쌤이 여쭤보신 게 이제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도 양상이 적용되냐 이런 맥락이었나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그런 질문을 던져놓고 이 질문의 어떤 철학적인 맥락을 제가 설명할 수는 없는데 그냥 지금 유석 선생님이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일단 이해는 됐어요. 이게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리스토텔레스다 이거는 확실하게 항등 명제죠 일종의. 네, 동어반복적이죠. 네, 동어반복이고 정말 분석 명제인데 예를 들면 그 유석 씨가 아직 결혼하지 않았으니까 뭐 2020년 6월 17일 현재 윤석 씨는 총각이다. 이거는 맞는데 이거를 이제 지금 이름과 필연에 따른 어떤 솔크리키의 그 견해에 따르면 이것을 일종의 어떤 한정기술구로 해가지고 정의 내리는 것이 이제 적합하지 않다. 그렇죠. 그런 얘기잖아요. 왜냐면 그쵸. 네. 다른 가능 세계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다른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네. 근데 알겠습니다. 근데 어떤 맥락에서 사실 저는 알 것 같거든요. 네네네네. 들었을 때 왜 알 것 같냐면 보통 이제 역사학자들이 그런 얘기하잖아요. 역사에서 다른 가능성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 과거에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그런데 이게 사실 제가 나중에 말하려고 했던 건데 여기 중요한 어떤 직관의 차이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크리키의 직관은 뭐냐면은 다른 경우에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의 제자가 아닌 그런 상황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잖아 라고 말하는 건데 그 직관과 반대되는 직관이 있어. 플라톤의 제자가 아닌 아리스토텔레스는 과연 아리스토텔레스일까라는 그런 직관이 분명 있거든요. 다른 경우의 수를 생각하는 바는 그걸 과연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라고 부를 수 있을까라는 직관이 분명 있거든. 이게 뭐냐면 크리키에 대해서 제시하는 로티가 제시하는 반론인데 이건 나중에 말하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해버려가지고 여기 이제 본질 기술구 할 때 좀 네, 그렇죠. 네네네. 그렇죠. 근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크리키는 로티가 보기에는 굉장히 직관 의존적인 철학자거든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런 문장을 우연적인 걸로 받아들이지 않느냐라는 그런 직관을 갖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고정지시어에 대한 이론들을 쌓아 올리는데 로티가 보기에 그 직관은 절대로 그냥 우리가 모두가 당연하게 납득할 만한 직관은 아니다라는 게 하나의 비판이거든요. 일단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고정지시어 여기가 나오는데 고정지시어는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것은 한정기술구의 축약형일 수 없다. 그럼 이름이라는 건 뭐냐? 이름이라는 건 특정한 대상을 고정적으로 지시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 지시가 바로 그 이름의 의미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이제 크리키 이름인데 먼저 이게 한번 여기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한정기술구는 제가 이렇게 적었잖아요. 한정기술구는 비고정지시어인데 이름은 고정지시어이다. 이게 뭔 소리냐면은 우리가 플라톤의 가장 훌륭한 제자라는 말은 다른 경우의 수에서는 다른 사람한테 적용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2300년 전에 김주용이 살았다. 그러면은 근데 김주용이 플라톤한테서 배웠고 플라톤의 훌륭한 제자가 돼가지고 뭐 철학 저작을 남겼다. 그러면 플라톤의 가장 훌륭한 제자는 김주용이 되는 거죠. 네. 이런 것처럼
다른 경우의 수에서는 꼭 플라톤의 가장 훌륭한 제자라는 이 한정 기술구가 아리스토텔레스만을 가리켜 보일 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이 플라톤의 가장 훌륭한 제자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열린 가능성이 있었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이름은 어떤 경우든지 간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특정한 사람만 지시해야 된다. 설령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의 가장 훌륭한 제자가 아니었다고 해도 우리는 그 플라톤의 가장 훌륭한 제자가 아니라 머리를 손상당해서 좀 덜 떨어진 아리스토텔레스도 또 아리스토텔레스다라고 불러야 되는 거고, 음악을 해가지고 철학이 아니라 음악에서 이제 발전한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래 그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인데 플라톤의 가장 훌륭한 제자는 아니었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한정 기술구는 다양한 가능 세계에서 고정적이지 않게 그냥 여러 사람을 지시할 수 있는, 여러 사람을 지시한다는 좀 표현이 없는데 특정한 사람을 지시할 필요는 없는 반면에 이름은, 고유명사는 항상 특정한 대상, 특정한 지시체만을 고정적으로 가리켜 보이고 있어야 된다. 이게 그래서 한정 기술구와 고정 지시어의 차이다 라는 게 이제 그렇게 주장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맥킨이 인용한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가 중요한 건데, 한정 기술구가 비고정 지시어라는 점이 참이라면, 그리고 이름이 고정 지시어라는 점이 참이라면 이름이 한정 기술구와 동의적이라는 점은 참일 수가 없다. 이름과 한정 기술구는 의미론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이름이 고정 지시어이고 한정 기술구가 비고정 지시어임을 보인다면 크리키는 기술이론이 거짓임을 보이는 셈이다. 굉장히 논리적으로 써놨죠. 그러니까 기술이론에서는 이름을 한정 기술구로 설명하려고 하는데 한정 기술구는 비고정 지시어이고 이름은 고정 지시어라면 한정 기술구를 통해서 이름을 설명하려는 시도가, 기술이론의 시도가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기술이론은 틀렸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 이름은 모든 가능 세계에서 같은 것을 지시하지만 한정 기술구는 서로 다른 가능 세계에서 각기 다른 것을 지시한다는 점. 바로 이 점을 크리키는 보이고자 한다. 네, 혹시 여기까지 해서 뭐 얘기하실 거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네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개명을 했잖아요. 네네. 근데 어떤 가능세계 A에서는 제가 아직도 김성민이고 현실 세계에서는 네네. 제가 김한글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김성민이라는 이름은 네. 사실은 이제 그쪽 가능세계에서는 뭐 저랑 뭐 비슷하게 생긴 네. 좀 더 못생겼겠지만 그걸 지시하는 거고, 현실 세계에서는 네. 김한글은 이제 이걸 지시하는 거고, 그 김성민은 이제 현실 세계에서는 이 유석 씨한테는 뭐 유석 씨는 가끔 김성민 씨라고 부르지만 네. 어쨌든 저를 이제 막 새로 본 사람들은 네. 김성민을 통해서 저를 지시하지 않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아니면 더 나아가서 뭐 현실 세계에서 아이린이 뭐 가능 세계에서 뭐 아이코스 뭐 전사담들 그 이름을 불린다고 이제 현실 세계 아이코스가 그 가능 세계에서 아이린으로 불린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래도 이제 크리키는 그래도 고정 지시어다 근데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네, 논리가 네.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것도 똑같죠.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현실 세계에서 김한글은 김한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다는 게 크리키의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김한글이 김한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특정한 대상을, 다른 가능 세계에서 특정한 대상을 딱 지시하면서 얘가 김한글인데 얘는 여기서 이 이름을 갖고 있지 않아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대상을 지시하는 우리는 여전히 김한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특정한 대상을 고정적으로 지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네. 이제 제가 거기서 궁금한 게, 그러면 현실 세계와 가능 세계 사이에 네. 어떤 그 위계 차이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그 예를 가능 세계 뭐 아이코스를 보고 가능 세계 이제 뭐 사람들이랑 만약에 소통을 한다면 뭐 말은 안 되지만 어쨌든 가능 세계 아이코스를 보고 이거는 현실의 아이린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현실의 아이린을 보고 이건 가능 세계 A의 아이코스야 이렇게는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 이렇게 동일한 대상을 지칭을 한다고 했을 때 어쨌든 그 지칭하는 것 자체에 있어서 이름이 필요하고, 근데 그 이름이 이제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죠. 제 말은 설령 이름이 다르게 불린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기준이 되는 이름이 있어야 될 테고 그게 이제 현실 세계 아니냐, 현실 세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냐. 네, 그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은데, 근데 그걸 이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어쨌든 간에 우리가 사용하는 이름을 가지고서 우리가 아이린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바로 저 대상이야. 우리가 김성민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저 대상인데, 근데 저 대상은 아이린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다른 이름을 갖고 있을 수 있지. 저 대상은 김성민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김한글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을 수 있지.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근데 여전히 그런 상황에서도 크리키가 지적한 건 뭐냐면 어쨌든 간에 우리가 처음에 딱 이 이름을 가지고 저 대상을 지칭하기로 하자라고 한 그걸 유지를 하면서 그 대상이 다른 이름을 가질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전히 크리켓 논리는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성민 씨의 말은 맞는데, 근데 이거를 어떤 마치 형이상학적인 위계 질서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크리켓 애초에 이걸 논의를 할 때 자기랑 데이비드 루이스의 가능세계 이론을 엄격하게 구분을 하거든요. 나는 그냥 경우의 수를 가능세계라고 얘기하는 걸 뿐이다. 이게 진짜 뭐 어떤 우리 우주 바깥에 있는 가능세계의 필요가 없고 그냥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을 그냥 그런 가능세계라고 표현하는 거일 뿐이다. 왜냐면 그렇게 표현을 해야 이제 필연적이다, 우연적이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철학적으로 정리가 되거든요. 왜냐면 필연적이다라는 건 뭐냐, 모든 가능세계에서 참인 것들을 필연적이라고 하고, 우연적이라는 건 뭐냐, 특정한 가능세계에서 참인 걸 우연적이라고. 이 철학적 정의 때문에 이제 가능세계라는 용어를 쓰긴 하지만 이게 마치 어떤 형이상학적으로 진짜 다른 세계들이 막 나눠져 있고 그래가지고 어떤 세계를 더 우열해 놓고 이렇게 하는 거고, 그냥 우리가 처음에 특정한 이름으로 얘를 지시하기로 결정을 했으면은 다른 가능세계에서 걔가 뭐라고 불릴 수 있든지 간에 어쨌든 우리는 걔를 그 이름으로 지시하면서 걔가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저희 관련해서 좀 이제 연결해서 궁금한 부분인데, 네네. 그러면은 어쨌든 단적으로 얘기해서 크리켓에 있어서 네. 고정 지시어는 필연적인 관계라고, 필연적인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쵸. 고정 지시하는 필연적으로 특정한 대상을 지시하는 거죠. 모든 가능세계.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거, 그러니까 같은 스토리에서 생각해 보는 건데,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저도 이제 사실 이분이 궁금했던 게, 모든 가능 세계에서의 어떤 동일성을 규정할 수 있다는 것과 네네. 그것이 반드시 고정의 이름이란 형태와 분석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게 저는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분석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얘기했던 뇌나 어떤 그런 상태를 통해서 모든 가능 세계에서 동일할 수밖에 없다는 동일성을 규정하는 것과 네네, 그것이 맞아요. 모종의 이름과 필연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사실 다른 얘기라고 일단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유석 씨가 설명해 준 부분은 어쨌거나 우리가 그것들을 비교하고 그런 방식으로 다르다 이런 것들 얘기하기 위해서 고정적인 모종의 지시어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필연적이 아니시 그걸 네, 맞아요. 그게 그렇게 아니죠.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그게 직관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식으로 어떤 뇌 상태를 가지고 동일성을 일단 딱 규정을 해요. 네네. 비교하려고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뭔가 이름 붙여야겠지. A, B, C 중에 고르자고 A, B, C 너 뭐 할래? 5개 결정하는 거예요. B, A, 그럼 우리 B로 하기로 해. 그리고 일단 B로 정했어요. 네, 특정한 이름을 가지고 지시하기로 B로 정했다 이런 거.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하루 동안은 24시간 동안 B로 정했는데 그 다음날 우리 다시 C로 바꾸기로 또 결정했어요. 네. 만약 우리가 이렇게까지 기호를 인으로 적용하는 것까지 가능하다면 이걸 필연적인 관계라고 할 수가 있을까 싶은 거죠. 근데 그거는 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떤 얘기인지는 알 것 같은데, 근데 그건 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크리키는 일단은 이름을 정하는 것 자체는 사회적 약속이거든요. 뒤에 나오면 나게 세례식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명명식 이런. 고정. 베프티즘은 세례식이거든요. 네. 그거는 그냥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이름 붙이기로 결정하자라고 하면 그 이름을 쓰는 거거든요. 그냥 다음 날에 다른 이름으로 바뀌었으면 그냥 그 이름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직관적으로 굉장히 임의적으로 느껴지는 것에 대해서 필연이라고 표현한다는 게 좀 이제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거는 별다른 필연이 아니라 우리가 한번 그렇게 그 이름을 정했으면은 그 이름을 가지고서 계속 하나의 대상만 계속 지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능적으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가능 세계에서 바꿀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가능적으로. 그러니까 그때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여기서 필연성이 그 대상에 그 이름 태그가 붙는 게 모든 가능성에서 꼭 이런 이름이 붙어야 된다고 이렇게 형이상학적 위에서 보면 그런데 그런 필연성을 보이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한 번 붙으면 계속 유지가 돼야 된다는, 그러니까 한 번 붙으면 우리가 논의를 하기 위해서 태그가 유지가 될 필요는 있지만 태그를 붙이는 것 자체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지, 임의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어떤 가능 세계를 상정할 때조차도 우리가 그 이름을 가지고 처음 지시를 하는 게 필연적인 거죠, 사실. 고정 지시어, 모종의 고정 지시어를 요구한다, 그런 필연성이에요. 그러면? 네, 그렇죠. 사실 고정 지시어로서의 내용 자체는 얼마든지 사실 바뀔 수가 있는 그렇죠, 바뀔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은 A라는 이름을 붙이고 내일은 B라는 이름 붙이고 다음날 C라는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A라고 한 번 붙였으면은 그 A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계속 A를 가지고 그 대상만 지시해야 된다는 거죠. 계속 B라고 붙였으면은 B라고 붙였으면 바꿀 수 있는데 B라고 한 번 붙였으면 그 대상만 지시해야 말이 통한다는 거죠. 이런 필연성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제 더 나아가서 B라고 그 다음날 바뀌었어도 이제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개명을 했는데 김한글이 누구야? 몰라. 예전에 김성민이라고 걔 있잖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뀌었어도 어쨌든 그 고정 이미 처음에 지시할 때 이제 그거에 이제 붙어서 바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 이름 자체보다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지시하는 그 과정, 그리고 그쵸. 이름 자체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그 지시하는 과정과 어쨌든 계속해서 전이 돼서 연결이 돼서 사슬처럼 이게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크리키가 얘기하는 거는 어떤 하나의 그 요소의 그 필연성이 아니라 일종의 여기서 나온 것처럼 체인의 필연성 말이에요. 네, 지시되고 그게 이제 전이가 계속되고 사람들끼리 이제 그거를 뭐 공유도 하고 그런 부분도 나오죠. 네, 그거 이제 인과적 사슬 이론. 네, 인간적 그치. 사슬 근데 이론이라고. 그 맞아요. 이름 자체를 붙이는 필연성의 문제입니다. 붙인 이름을 가지고서 계속 지시를 네, 하고 지시- 그 다음에 지시를 그걸 가지고서 다른 사람한테 우린 얘를 이렇게 이름 붙이고 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야 돼? 네가 설령 이 이름을 바꿀 수 있다고 해도 그래도 한 번 바꾸면은 바꾼 걸 가지고서도 계속 이걸 지시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이제 필연적인 거죠. 그 무슨 말인지 알것 네. 같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게 양상반론인데,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그 양상반론은 기술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가장 훌륭한 제자이다라는 이 명제가 우연적일 수 있다라는 걸 가지고 제시하는 반론인 거고, 이걸 가지고서 크리키는 그럼 고정지시어, 그러니까 지금 고정지시 넘어왔죠. 그래서 그 한정기술구랑 고정지시어가 다르다. 그러니까 이름은 고정지시어인데 한정기술구는 비고정지시어이다. 그래서 한정기술구를 가지고서 이름을 설명하는 시도가 통하지 않는다라고 했고, 이제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맥킨이 반론을 제시한 거죠. 먼저 첫 번째 나온 게,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맥킨이 크리키를 논의를 양상반론하고 인식반론이란 두 가지 기술이론에 대해 제기한 두 가지 반론을 요약하고, 그 두 가지 반론에 대해서 맥킨 자신의 또 다른 재반론을 제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첫 번째로 나오는 양상반론에 대한 반론, 맥킨의 반론이 이거죠. 그러니까 그래, 크리키 이 말이 맞다. 대부분의 한정기술구들은 어떤 대상을 필연적으로 어떤 대상에 대한 필연적인 기술은 아니다. 근데 그렇다고 모든 한정기술구가 정말 필연적인 기술은 아니냐? 아니다. 한정기술구를 가지고서 우리는 얼마든지 이 대상을 필연적으로 기술하는 그런 문장을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게 기원의 필연성이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그 이름과 필연에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크리키는 그걸 인정해요. 뭘 인정하냐면은, 그래, 아리스토텔레스가 지금과는 우리 세계와는 다른 얼굴, 다른 외양, 아니면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상상해 볼 수 있지. 근데 아리스토텔레스의 기원이 다른 가능세계를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을까? 그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뭔 소리냐면은, 아리스토텔레스가 특정한 부모 A와 B 사이에서 나온 사람이라는 것, 이 기원이 다르게 되면은 그때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니게 돼버릴 것 같은데, 이게 그렇게 고민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리스토텔레스는 A와 B의 아들이다 라는 A와 B의 아들, 이 한정기술구는 아리스토텔레스를 필연적으로 지칭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저는 이제 윤광식과 박주경이라는 사람들의 아들인데, 윤광식과 박주경이라는 사람의 아들이 아니면서 윤유석일 수 있는 가능성은 크리키가 보기 좀 이상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광식과 박주경의 아들이라는 이 한정기술구는 반드시 윤유석을 지칭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필연적인 한정기술구를 만들 수 있을 것이고, 그 필연적인 한정기술구를 가지고서 그 이름을 설명하는 방식은 그러면 문제 없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맥킨의 크리키의 반론에 대한 재반박인 거죠. 양상반론에 대한. 또 두 번째는 이제 동일성에 근거해서 기술구를 표현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형이상학적 이론을 상정하는 거죠. 어떤 형이상학적 이론들은 특정한 사람의 뇌로 정의한다. 이 뇌를 갖고 있는 사람은 계속 그 사람인 거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윤유석과 김진희의 뇌가 바뀌었다고 해보자. 그러면은 윤유석과 김진희의 뇌가 바뀌었으면은 김진희의 뇌가 윤석의 몸 안에 들어왔으면은 이 몸은 이제 김진희인 거지. 이 몸은 이제 김진희인 제 것입니다. 제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 김진희의 것인 거지. 그럼 윤유석이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모든 가능 세계에서 김진희의 뇌를 가진 사람은 김진희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김진희가 누구냐 했을 때 이러이러한 뇌를 가진 사람으로 정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김진희라는 그 이름에 대응하는 김진희라는 그 특정한 개체를 모든 가능 세계에서 항상 고정적으로 지시할 수 있는 그럼 한정기술구를 만들 수 있지 않나요? 그러면 이제 크리키의 양상반론 논파된다는 거죠. 혹시 여기에 대해서 더 하실 얘기 있으신가요? 그러면은 그 기원 5를 가진 사람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도 고려를 하는 거죠. 그런 가능성이 있죠. 근데 그 가능세계에서는 그냥 아리스토텔레스가 없는 가능세계인 거죠. 그때는 굳이 우리가 거기서 아리스토텔레스를 지시할 필요가 없는 그걸 아리스토텔레스를 할 이유가 없어진 거죠. 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있는 가능세계 안에서는 항상 이 한정기술구를 가져서 기원 5를 가진 사람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를 지시할 수 있고, 없는 가능세계에서 안 지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름의 체인으로부터 네. 그 지금 이름이 하는 지시 방식의 필연성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름으로 우리가 요걸 지칭한다가 네네. 이 필연성이 확보되는 그 근거가 네. 이름의 체인에서 사실 그 뒤에 가서 나오는 얘기긴 오는 한데 거죠. 그쵸? 네, 그래서 그쵸. 미리 이제 딱 상견 지명으로 내려보시면 이거를 앞질러 생각하면 네네 그쵸. 대상의 체인으로 이걸 바꿔도 네. 동일한 논리로 네. 이거를 어떤 뭐랄까 정당화할 수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사실 이게 맞다면 이름이 이어져 왔으니까 네. 우리가 요걸 지칭해야 되라 그러면 네, 사람 네. 사이에서 얘를 이걸로 지칭하자 해서 그래 그러자 하면 말이 전달돼서 이렇게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근데 네. 이제 그걸 이제 어떤 제가 원래 이렇게 생각을 안 하지만 저 오늘 아파서 좀 정신이 없지만 네, 대상 뭐 진짜 여기서 말한 대로 어떤 부모에게서 태어남 네, 이런 사실들을 근거로 그걸 필연적인 사실로 보게 되면 네, 네, 그럼 사실 뭐 그렇게 생각할 이유도 있잖아요. 왜냐면은 정확한 순간에 정확한 유전자가 정확하게 결합이 돼야지 사실 인간이 태어난다는 어떤 우리 상식이 있잖아요. 과학적. 그 정자가 아니라 바로 뒤에 있는 정자가 그죠. 그러면 이제 수도 있는 거 그러면 네. 그러면 그 친구가 이제 그 친구가 아니게 되는 뭐 그런 거라고 치면 그런 거를 어떤 그런 걸 근거로 우리가 지시를 확보하게 되면 어떤 이름을 쓸 때 네, 그게 이제 크리키에 대해 제기되는 양상반론에 대해 제기되는 반론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연과학적 서술을 가지고서 이름들을 다 환원시킬 수 있다. 그럼 자연과학적 서술로 환원된 그 한정기술구는 그 자연과학적 서술로 그 설명된 한정기술구는 특정한 대상을 필연적으로 지칭하게 된다. 뭐 그쵸. 윤유석이 누구냐 했을 때 윤유석은 뭐 어떤 DNA 염기 서열에서 이러이러한 번호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지칭할 수 있잖아요. 그럼 항상 저인 거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이제 크리키에 대한 반론인 거죠. 근데 이거랑 사실 그 인과의 연쇄는 조금 다른 개념인 것 같은데 이게 인과의 연쇄는 사실 필연성을 설명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이 이름을 어떻게 사용하게 되었나, 우리가 이 이름을 가지고서 저 대상을 어떻게 지시하게 되었냐의 문제인 거고, 필연성은 한 번 지시를 하기 시작했으면은 그 이름을 가지고서 계속 그 대상을 지시해야 된다, 이 논리는 거라서 약간 구분되는 논리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면 근데 어쨌든 기술구가 충분히 스페시파이가 되면 네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뭐 플라톤의 제자 같은 우연적 사실을 네. 이제 기술구들을 예로 들면서 하면 네. 이제 약간 그 일종의 허섭이 충분히 논증이 스페시파이가 아닌가? 안 됐다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약간 허섭이 논증이 아닌가? 이런 거는 우연적 사실들을 자기가 근거로 들면서 네. 이 우연적 사실들인 걸 드러냄으로써 네. 기술 이론이 잘못됐다는 걸 보여줬는데 그렇죠, 그렇죠. 예, 조금 더 이제 세밀하게 들어가서 가면 더 자세하게 기술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사실 이제 크리키 이름과 필연 서문에 나오는 논이기도 한데 그 크리키 이름과 필연 여기 안 나오죠. 다음에 서문에 보면은 크리키가 더밋이 이 크리키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석을 하는데 뭐냐면은 더밋이 보기에는 야 이거 한정기술구를 모든 맥락에서 적용될 수 있는 한정기술구를 만들면은 그럼 그 한정기술구가 고정적으로 지시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크리키가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거든요. 더밋에 대해서. 아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그게 그렇게 기술된 사람이 아닐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근데 이 반론이 별로 이렇게 좀 잘못된 필드가 잘못 나간 모든 반론이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모든 가능 세계에서 모든 맥락에서 적용될 수 있는 한정기술구를 만들었다고 하면 더 이상 다른 가능성을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근데 크리키는 아니다 그래도 우린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다 하는 거는 이게 좀 뭔가 크리키가 생각이 꼬이지 않았나 싶은 건데 저는. 제 생각에는 이게 뭐 어쨌든 뭐 뒤에 잔뜩 하겠지만 네네. 이게 워낙에 말을 빨리 하셔가지고 지금 사실 1시간 10분이 남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드리면 네네. 이게 어떤 좀 가능 세계를 우리가 생각하는 특정한 언어 게임의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능 세계를 우리가 상정하고 생각할 때 어떤 언어 게임의 룰을 따르는데 네. 그 룰을 근거로 이제 이름의 일상적 지시를 이제 오히려 우리가 가능 세계를 상정한다는 게 일상적 지시랑 조금 구별될 수 있잖아요. 그것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우리가 알겠어요. 일상적으로 이름을 가지고 어떤 대상들을 지시하는 방식이랑 가능 세계에 있는 이걸 지시하는 방식이랑 네네. 일단 동일하다고 상정을 하면 네. 이제 이 이론들이 이제 굉장히 타당성이 있겠는데 예, 맞아요. 그러니까 두 개가 좀 디퍼런트한 게임이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좀 다르게 되지 않을까. 그게 아까 제가 말했던 로티의 크리키 비판하고 거의 일맥상통한 아, 비판이거든요. 제가 또 이렇게 로티를 많이 읽어가지고. 왜냐면 방금 말씀하신 그거잖아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름을 지시하는 방식이 정말 크리키가 말하는 그 지시 방식이 맞나라는 게 이제 있지만 근데 로티가 크리키 이름과 필연에 대해서 쓴 서평이 있거든요. 뭐 크리키 vs 칸트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크리키 대 칸트 이건데 이제 그러니까 로티가 보기에는 크리키가 잘못하고 있는데 여기 우리 책에서는 안 나와요 비판. 근데 저는 이 비판이 로티 비판이 맞다고. 왜냐면 저한테 로티는 진리의 철학자거든요. 저는 로티 비판이 맞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거죠. 크리키는 굉장히 자기의 어떤 이름에 대한 직관에 의존하고 있다. 이름은 이런 식으로만 쓰여야 돼. 이렇게 쓰이지 않으면 그거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니지. 이렇게 쓰이지
않으면 그건 아이린이 아니지, 이렇게 쓰지 않으면 김성민이 아니지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게 과연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이름에 대한 직관인가 했을 때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힙합을 하지 않는 김성민은 김성민인가 했을 때 어때요? 어떻게 생각해요? 힙합을 하지 않는 김성민인가요? 김한글인가요? 영혼이 없는 그러니까 김성민. 제가 근데 왜냐면 네. 제가 랩네임도 그냥 김한글로 바꿨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김한글 제가 그걸 김한글로 정할 때 약간 저 그 생각을 했거든요. 네. 힙합을 하지 않는 김한글은 김한글이 아니고 힙합을 하는 김한글은 다른 김한글이 아니라 나기 때문에 네. 이제 그 두 개를 이제 어떠신 아무튼 네, 근데 필연적이다. 필연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이런 직관이 사실 네. 크리키한테 결여돼 있다는 거죠. 보면은 우리 크리키는 아니 김한글은 힙합을 하지 않아도 김한글일 수 있지. 당연히 이걸 가지고서 이제 그러니까 김한글 힙합을 한다는 거는 우연짝이야 하면서 이제 논의를 전개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방금 한글 씨가 말한 것처럼 힙합을 하지 않는 김한글을 김한글이라고 부를 수 있나부터가 이제 의문스러워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이것 때문에 크리키의 직관이라는 거 그렇게 일반적이지 않죠. 직관이라고 네. 말하는 걸 이쪽에 이제 크리키가 어떤 기준을 자의적으로 지금 설정하고 있다 지금 그런 그쵸. 말씀인 거죠. 네, 그 그쵸. 직관에 동의를 안 하면 이게 설득력이 그쵸, 열리는데 그쵸. 그 직관이 생각보다 이제 좀 받아들여질만 하다 그러면 이게 설득력이 굉장히 높아지는 네. 거죠. 그래서 로티가 어떤 식으로 주장을 하냐면은 크리키의 주장이 오늘날 분석 철학계에서 굉장히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내가 보기엔 이건 기술 이론에 대한 낙다운 아규먼트라고 하긴 좀 어렵다. 한 방에 이제 KO 시키는 그런 아규먼트라고 하긴 좀 어렵고 어떤 크리키의 그 본인의 직관에 의존하고 있는 그리고 어떤 또 세인들의 직관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아이디어인데 이게 꼭 절대적인 로티가 되는 예시는 그거거든요. 우리가 크리키가 아리스토텔레스 예시를 드니까 로티도 아리스토텔레스 예시를 드는데 그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사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여러 저작 중에서 굉장히 일부만 쓴 사람이라고 해보자. 그리고 그 저작의 대부분은 서로 다른 사람들한테서 다 왔고 그걸 특정한 사람이 모아가지고 이건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이다라고 편집을 했다고 해보자. 그럼 누가 아리스토텔레스인가? 여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라고 그 이름을 갖고서 자기가 쓴 그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인 건가? 아니면은 이걸 편집한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인 건가? 이런 의문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 크리키는 당연히 그냥 아리스토텔레스 이름 가지고 쓴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라고 너무나 자명하게 전제를 하고 시작하는데 그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고요. 이게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예시가 그거잖아요. 저 기독교인이고 제가 성서 이런 거 관심이 많다 보니까 성서 비평학에서 보면은 그 이사야서 그 기독교인들 아시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라는 책이 있는데 그게 보면은 19세기 말에 베르나트 둠이라는 역사 그 구약성서 학자가 이사야서가 사실 단일 이사야의 저작이 아니었다라는 걸 밝히잖아요. 1장에서 40장까지는 제1 이사야가 쓴 거고 40장에서 뭐 그쵸. 제3 이사야까지 해서 그럼 3명의 이사야가 있고 이 3명의 이사야를 결합시킨 또 다른 편집자가 있는데 누가 이사야인가 하면은 사실 그거는 이제 크리키적 직관만 가지고서 이 사람이 당연히 이사야지 하기에는 이상하다는 거죠. 이거는. 네. 그리고 그런 문제들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고 우리가 염두에 둘 수 있기 때문에 크리키의 정말 주장을 낙다운 아규먼트로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저는 그래서 로티의 편에 들어서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렇다. 네. 그리고 크리키의 인식 반론으로 넘어갈까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여기도 나오나요? 어떤 거요? 그 아리스토텔레스 위작 그런 거. 그거는 이제 크리키 vs 칸트 그걸 읽어보시면 나오거든요. 제가 제 블로그에도 정리해 놓은 게 있긴 한데 짧게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크리키 vs 칸트는 되게 짧은 서평이라 가지고 한 5쪽 될까? 그래서 그냥 간단히 읽어볼 수 있을 거예요. 로티가 또 글을 잘 쓰잖아요. 되게. 네. 그래서 첫 번째 크리키가 기술 이론에 제기한 첫 번째 반론 양상 반론이 있고 기술 이론은 필연적이지 않은 문장을 필연적으로 만들어버린다. 두 번째 제시하는 반론은 이제 인식 반론인데 기술 이론은 선언적이지 않은 문장을 선언적인 것처럼 만들어버린다. 쉽게 말하면 요약하면 이건데, 네, 그래서 인식 반론 보시면은 이제 그렇게 두 가지 예시를 제시하거든요. 하나는 이제 파인만과 길만의 예시고 두 번째는 이제 괴델과 슈미트 예시인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 이론대로라면은 우리는 파인만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위해서 파인만이라는 이름을 설명하는 한정 기술구를 알아야 되는 거죠. 파인만은 이러한 업적을 지닌 물리학자가 파인만이라고 먼저 알아야 파인만을 정확하게 딱 지시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크리키가 보기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파인만하고 겔만하고 차이를 뭔지 파인만의 고유한 업적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도 그냥 일반인들도 파인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겔만이 아니라 파인만을 지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파인만에 대한 한정 기술구를 알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름을 가지고서 지시하는 이름을 통한 지시는 여전히 성립한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비판이고
두 번째 비판이 이제 괴델하고 슈미트 비판인데 이건 뭐냐면은 크리키의 주장이 이거죠. 괴델이 우리는 흔히 불안정성 정리를 증명한 그 논리학자라고 딱 알고 있는데 근데 크리키가 사고식을 해주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델이 아니라 사실은 슈미트라는 사람이 그걸 증명을 했는데 괴델이 그걸 훔쳤다. 슈미트라는 사람이 역사에서 잊혀지고 괴델만 남게 되었다. 그렇게 되면 사실 불안정성 정리를 증명한 철학자라는 논리학자라는 이 한정기술꾼은 괴델이 아니라 슈미트를 지시해야 될 텐데 그리고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괴델을 설명한다라고 하면은 괴델이란 이름은 언제나 슈미트를 지시하는 게 되어야 될 텐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지 않느냐. 괴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괴델을 지시하지 슈미트를 지시 안 하지 않느냐. 이게 좀 말이 복잡한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이름에 대한 잘못된 한정기술구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지시는 괴델이라는 사람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괴델이라는 이름은 괴델을 지시하지 슈미트를 지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반론은 뭐냐면은 우리가 파인만에 대한 정확한 한정기술구를 모른다고 해도 여전히 파인만을 가지고서 파인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파인만을 지시하는 그 지시관계는 성립한다. 두 번째는 우리가 잘못된 한정기술구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여전히 괴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괴델을 지시하는 그 지시관계는 성립한다. 그러니까 한정기술구를 가지고서 이름을 설명하는 시도는 틀렸다. 이렇게 예, 논리가 이해되시나요? 예. 네. 여기 이제 이 격가지로 얘기하자면은 여기 나무위키 같은 데 보면은 나무위키의 크리키에 대한 굉장히 아까 얘기했던 그 여러 가지 그 사례들 있잖아요. 크리키가 뭐 6살 때 키브리어를 읽었고 17살 때 뭐 양성논리의 완전성 증명을 제출해서 그 썰들이 나무위키에 여러 가지 많이 나오는데 그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썰이 있어요. 근데 크리키가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굉장히 좀 오만한 사람이래요. 되게 성격이 이거 크리키가 듣고 있으면 안 되는데 나중에 나중에 한국어로 막 듣다가 아니 그 크리키가 성격이 되게 좀 그 더럽대요. 그러니까 이게 막 그래가지고 학생들한테 막 야 지금 현존한 최고의 철학자가 나야 루이스야 막 말해봐 이런 것도 막 따지고 둘다 아닌데 막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게 괴델을 넣은 이유도 뭐냐면은 그 사람들 나무위키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이렇게 괴델을 시기 질투해서 괴델을 어떻게든 깎아내리려고 이름을 집어넣었다. 그러니까 괴델은 불안정성 정리를 사실 증명하지 않았는데 슈미트가 증명했는데 괴델이 훔쳐온 거다. 막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이름을 집어넣은 거다. 근데 그건 이제 좀 농담스럽고 근데 적어도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약간 격가지 얘기인데 이게 다 이름과 필연이 다 나오는 얘기잖아요. 이름과 필연이라는 저작이 근데 굉장히 야심찬 저작인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이름과 필연은 기본적으로 기술 이론에 대한 비판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프레게랑 러셀이라는 이름 등장하죠. 근데 그걸 등장시키면서 중간에 비트겐슈타인도 까요. 그러면서 어떻게든 또 괴델이라는 이름도 집어넣어서 까면서 이렇게 보면 20세기에 유명한 사람들 다 막 이름 다 집어넣고 파인만도 나오고 겔만도 나오고 막 페아노도 나오고 막 데데킨트도 나오고 그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위대라고 생각하는 이름들 다 집어넣어가지고 다 버무려가지고 자기 체계 안에서 이게 다 어떤 위치를 다 정해주는 좀 그런 저작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어떤 성격이 있지 않나 그런 것들 읽으실 때 좀 재밌게 보실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한번 인용했던 부분 읽어볼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여기서 인용한 부분들은 이 내용에서 그냥 다 생각하고 이 인용한 부분만 딱 이해를 해도 이 챕터는 그냥 난 다 알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그 부분만 뽑았는데 그러니까 만약 파인만과 괴델 슈미트 사고 실험으로 크리키가 제시한 반론이 옳다면 이로부터 고전적 기술 이론이 틀렸다는 점이 따라 나온다. 한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기술구는 지시체를 결정할 수 없는데 이는 첫 번째로 파인만의 사례처럼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아무런 한정 기술구가 없을 수도 있고 또 괴델 슈미트 두 번째 사례처럼 기술구가 실제 지시체에 들어맞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이름의 지시체를 결정하는 기술구는 없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기술 이론이 맞다면 나는 어떤 한정 기술구를 가지고 있어야만 대상을 지시할 수 있고 지시할 때는 어떤 한정 기술구를 가지고 있다는 그 결론이 따라 나오는데 내가 한정 기술구를 갖고 있지 않아도 파인만에 대한 명확한 한정 기술구를 갖고 있지 않아도 나는 파인만을 지시할 수 있고 또 잘못된 한정 기술구를 갖고 있을 때도 여전히 괴델을 지시할 수 있더라. 그러니까 한정 기술구를 가지고서 지시를 결정하는 그러니까 의미가 지시를 결정한다라는 그 프레게의 그 핵심 논제는 틀렸다. 이게 핵심이죠. 네. 이 인식관론 비판하기 논박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냥 딱 들었을 때 이제 제가 좀 쉬운 예로 파인만이나 뭐 파인만 할아버지는 이찬선의 뭐 태평양 전쟁에 나갔다가 오랫동안 못 돌아왔어요. 근데
자기 손자 파인만은 알아. 하지만 파인만의 업적은 몰라. 네. 그래도 이제 파인만 이제 어떻게 하다가 부산에 으로 돌아왔는데 파인만이 어떤 애인지 모르지만 내 손자 파인만 이게 지시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1번의 사례인 것 같고 네. 이번 교대 슈이트도 조금 이제 좀 우리한테 익숙한 방식으로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명량해전에서 승리한 장군이 이순신이 아니라 사실은 원균이었다 라고 가정을 해보면 여전히 근데 그게 잘못 알려져서 이 명량해전에 승리한 장수가 네. 이순신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다. 네. 그랬을 때 사람들이 명량해전에 승리한 네, 그런 아이디어죠. 이런 인식 반론에 대해서도 논박이 있나요? 있죠. 그래서 맥기는 양상반론 논박하고 인식반론 논박. 간단하게 얘기하면 인식반론 논박은 어떻게 하냐면 나는 파인만에 대해서 어떻게 파인만을 설명해야 될지 한정 기술구를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사회 안에서는 파인만을 명확하게 지시했을 수 있는 기술구를 누군가 가지고 있다. 나는 그 사람한테 의존해서 파인만을 지시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또 이제 약간 비트겐슈타인적 방식으로 이제 기술 이론을 재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과 연관이 되는데, 그러니까 크리티가 여기 비판할 때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사실 이건 크리티한테서 직접 나타난 아이디어는 아니고 퍼트남한테서 나타나는 아이디어인데 이제 맥기는 그거를 이제 크리티한테서 적용시키는 거거든요. 뭐냐면은 내 마음속, 내 머릿속에 있는 의미가 내 머릿속에 있는 어떤 생각들이 대상의 의미를 결정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퍼트남이 자기 이성주의 역사 같은 데서 강조하는 내용이거든요. 나는 내 머릿속에 있는 어떤 관념이나 생각이나 이런 걸 가지고서 대상을 지시하는 게 아니라 대상의 의미라는 건 내 머리 바깥에 있다. 이게 퍼트남의 핵심적인 아이디어인데 그걸 이제 크리티한테도 적용시키는 거죠. 뭐냐면은 내가 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한정 기술구, 내가 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이름의 의미가 이 이름의 지시체를 결정하지 않는다. 이름의 지시체는 바깥에 있어야 된다는 게, 근데 비트겐슈타인적인 기술 이론 입장에서 그런 거죠. 바깥에 있는데 그렇다고 그 대상한테 있진 않아. 사회 안에 있어. 공동체 안에, 공동체 의사소통 안에 있어. 뭐냐면은 우리 공동체에서 누군가가 올바른 한정 기술구를 가지고서 올바르게 파인만을 지시할 수 있고 올바른 한정 기술구를 가지고서 올바르게 궤대를 지시할 수 있다면은 설령 내가 안 가지고 있다고 해도 내가 그 한정 기술구를 내 머릿속에 모른다고 해도 나는 우리 공동체의 권위자들을 의존해서만 지식이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제. 네. 일단 이제 인과적 사슬 이론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게 다 연결된 내용인데 인과적 사슬 이론이 왜 나왔냐면 아까 방금 전에 했던 얘기 때문이니까 나는 내 머릿속에 있는 한정 기술구를 가지고서 내 머릿속에 있는 이 이름에 대한 나의 주관적인, 나의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이 이름의 지시체를 결정할 수 없다는 게 그게 핵심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은 의미라는 건 어디에 의존해야 되느냐? 크리티가 보기에는 그 의미의 인과사슬에 의존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쉽게 엄청 간단한 아이디어고 사실 뭐 이렇게 이걸 이론이라 하기도 좀 사실 부끄러운. 아니 근데 그 크리티가 본인이 인정하는 거는 이건 이론이라기보다는 그냥 이름에 대한 일종의 그림이다. 그림. 이게 이런 방식으로 생각해야 된다. 그림이다. 뭐냐면은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이 이름의 의미는 내 머릿속의 의미에 의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지시체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어떤 아기가 태어났을 때 공동체가 얘를 앞으로 아리스토텔레스라고 부르자라고 일종의 세례식을 줬다는 거죠. 명명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명명식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그래 얘는 아리스토텔레스야라고 다 합의를 한 다음에 그 이름이 전달되고 하면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죽은 다음에도 우리는 그 이름의 인과 연쇄를 따라서 역사적, 사실 인과적이라는 표현도 사실 역사적이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엄격한 물리적 인과가 아니라 역사적 인과니까요. 역사적 연쇄를 통해서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때 그 명명된 그 사람이라고 지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름이 어떤 대상을 지시하는지는 내 머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주어진 이 인과사슬에 의해서 결정된다. 핵심이.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인과사슬에 의해서 이름을 지시하고 결정을 해놨으면은 이 이름은 필연적으로 이 아리스토텔레스만을 고정해서 지시해야 된다는 게 그렇게 있고.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민용관님. 네. 화자가 마음속에 이 사슬에 해당하는 기술구를 갖지 않는다고 크리티가 강조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실 이거 크리티가 직접 강조하지 않아요. 퍼트남은 이걸 굉장히 강조하는데 크리티는 강조하지 않고 맥긴이 이제 퍼트남에게 강조된 내용을 가지고서 크리티한테 갖다 붙이는 거예요. 사실. 기술구를 갖는 것이 아니라 인과사슬의 고리가 됨으로써 우리는 애초에 그 인물을 지시한다. 다시 말해 어떤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를 지시할 때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기술구를 마음속에 가질 필요는 없다. 내 마음에 있는 어떤 의미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지시체를 결정하는 게 아니다. 화자 자신이 알맞은 인과사슬의 한 고리이기만 하면 된다.
어떤 인과적 고리가 이 대상을 지시하게 하는 거지 내 마음이 아리스토텔레스를 이렇게 지시해야 된다고 결정한 게 아니다. 핵심인 거죠. 여기까지 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이게 참고적으로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나오는데 제가 그 올빼미 거기도 올렸지만 크리키는 굉장히 썰풀 게 많은 철학자이고 이 썰이라는 거는 그 영미권 언어 철학을 법의를 벗어나서도까지 썰풀 게 굉장히 많은 철학자예요. 왜냐하면은 일단 대표적으로 우리 그 MTV 철학자라고 유명한 슬라보의 지젝이 자기 그 대표작 있잖아요. 이데올로기의 숭고한 대상이라는 책이 지젝을 일약 스타가 되게 만든 책인데 이데올로기의 숭고한 대상이라는 책의 핵심적인 파트 중에 하나가 크리키에 대한 해설이에요. 그러니까 지젝이 라캉의 정신분석을 가지고서 해겔을 독해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크리키의 반기술주의를 이 지금 인과사슬 이론을 끌고 들어와가지고 라캉을 독해를 하거든요. 어떤 식으로 독해? 그러면서 크리키를 비판하는 게 뭐냐면은 인과의 사슬에 의해서 과거에 내가 이 사람을 지시하기로 했다라고 결정한 거는 누가 아냐 그거는 누가 아냐. 그럼 우리가 그냥 추정해서 그게 진짜 인과 사슬의 저 끝에 원초적인 세례식이 있었고 그 세례식이 쭉쭉쭉쭉 내려와서 우리한테 딱 주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현재 상황에서 추정해보니까 아마도 그런 세례식이 있었겠지라는 식으로 역추정해서 이제 세례식을 상정한 거지 세례식이 진짜 있어가지고 우리한테 도달한 게 아니다 이런 비판을 하거든요. 네. 일종의 사회계약론을 비판하는 그 학자들의 그 아이디어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이 아이디어의 핵심이 뭐냐면 지젝 이거 나중에 또 얘기할 수 있는데 뭐냐면 지젝이 그래서 거기서 이제 크리키의 기술리로 반기술주의랑 그다음 프레게의 기술주의를 동시에 까면서 뭐라고 까냐면은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되는 거예요. 기술주의는 라캉 용어로 얘기하자면 그 대타자를 망각했고 반기술주의는 그 작은 타자를 망각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뭔 소리냐면은 기술주의는 의미가 이제 사회 속에서 결정된다는 걸 망각했다. 기술주의는 그거잖아요. 얘의 어떤 속성들이 있고 이 속성들을 내가 머릿속에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한정기술구를 만들 수 있으면은 얘를 지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얘가 가지고 있는 속성들에서 결정된다는 건데 크리키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크리키는 어떤 세례식을 사회가 주었고 그 사회가 준 세례식에서부터 쭉쭉쭉쭉 우리한테 내려와가지고 우리가 얘를 지시하게 되는 거라 하기 때문에 크리키가 오히려 이런 점에서는 언어의 사회적 측면을 더 강조해요. 그런 의미에서 기술주의는 언어의 사회적 측면을 망각했다는 점에서 대타자라는 게 그잖아. 상징계의 언어적 질서를 망각했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반기술주의는 뭘 망각했냐? 작은 타자를 망각했다. 그 상징계의 언어적 질서 속에서 우리가 얘를 지시하게 되는 것은 사실 환상인데 정확한 지시가 일어나고 과거에 누군가가 지시를 했고 우리가 그걸 쭉쭉 우리에게 쭉 내려와가지고 우리가 그 인과 고리를 따라가 보면은 최초의 명명식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은 사실 환상인데 환상. 언어의 상징계 언어적 질서가 만들어낸 환상이 실제로 그런 게 있던 게 아닌데 마치 그런 게 있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다. 반기술주의는 그래서 작은 타자를 망각했고 기술주의는 큰 타자를 망각했다. 이렇게 딱 요약을 하거든요. 아주 재밌는 요약이거든요. 더 재밌는 건 뭐냐면은 지젝의 이런 크리키 해설을 가지고 와가지고 일본의 그 아즈마 히루키라는 유명한 또 그 서브컬처 비평하시면서 또 데리다 가지고 연구하시는 분이 존재론적 우편적이라는 그 데리다 해설서가 있거든요. 거기서 또 이제 데리다 방식으로 그 크리키를 비판할 때도 마찬가지 이거예요. 그 데리다는 항상 주장하는 게 기원의 신화라는 걸 비판하거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어떤 기원이 있었고 그 기원은 순수한 기원인 거고 우리는 지금 비순수한 세계에서 살고 있지만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순수한 기원에 다다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런 게 이제 기원의 신화라고 하는데 The Myth of the Origin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거를 이제 가지고서 크리키를 비판한 거죠. 최초의 세례식이라는 이 원초적 사건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기원의 신화다. 마치 우리는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살다가 떨어져 나와가지고 이런 식의 이야기랑 똑같은 거다. 역추정해서 상정하는 거지 그게 있어서 이게 우리한테 주어진 게 아니다라는 비판을 드리죠. 근데 여기 크리키의 비판에 대한 반론에서 자꾸 이제 이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기술부는 이름의 인지적 내용을 표현하고 근데 여기서 이름은 이제 고유명을 얘기하는 거죠? 네네 그쵸. 여기 우리 이름 고유명사 그러니까 네임 프로퍼 네임하고 네임 여기는 다 이름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프레게한테는 이제 다 이름이었으니까 그냥 고유명이나 네네. 네. 이름은 기본적으로 고유명. 근데 아직 그 넘어가진 않았는데 그럼 6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크리키의 비판에 대한 반론으로. 네. 그러니까 맥킨이 제시하는 비판이 있는 거죠. 크리키는 그냥 좋은데 기술구를 그래서 그 인식 반론하고 양상 반론으로 기술 이론을 비판한 건 좋은데 그러면 네가 진짜 기술 이론이 고민했던 문제를 크리키 너의 이론을 해명할 수 있느냐? 그 기술 이론을 고민했던 핵심적인 문제가 그거잖아요. 샛별은 개밥바락이다라는 이 문장이 있는데 샛별은 개밥바락이다라는 문장에서 샛별하고 개밥바락이는 사실 동일한 대상을 지칭하는데 서로 다른 어떤 정극과수에 갖는다. 그 인지적 가치를 갖는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사실 기술 이론은 이걸 고민하면서 나온 이론인데 그럼 적어도 크리키가 기술 이론을 극복했다라고 하려면은 이 동일성 문제, 동일성 진술의 정부성에 대한 문제 이걸 너도 해결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근데 크리키는 사실 해결 못 하거든요. 이걸. 왜냐면 크리키는 기본적으로 밀주의 이론을 받아들여요. 근데 밀주의는 뭐냐면 이것도 이름과 표현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인데 다트머스는 무슨 강하구를 의미한 뭐였죠? 혹시 정확하게 아시는 분 있나요? 예. 네, 다트머스라는 이름이 있고 뭐 무슨 강하구였나라는 그 있는데 이게 사실 밀은 이제 그냥 다 지시체를 가지고서 이제 그 이름의 의미를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트머스라는 것과 뭐 강하구라는 게 어떤 점에서 정부값이 다른지 이걸 설명 못해요. 근데 그렇게 똑같이 그런 문제에 빠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샛별하고 개밥바라기가 어떤 점에서 다른 어떤 인지적 가치를 가지는지, 인지적 내용을 가지는지 크리키는 설명 못하는데 기술이론으로 설명한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크리키가 정말 기술이론을 극복했다기보다는 그냥 기술이론에 하고는 다른 주장을 한 것 정도가 아닌가라는 게 맥킨이 비판인 거죠. 네. 그래서 맥킨 같은 경우에는 크리키랑 기술이론을 통합시킬 수 있다라고 보죠. 어떻게 통합시키냐? 여기서 제가 적어놨는데, 그러니까 기술 이론은 어떤 한정 기술구의 그 인지적 내용을 그러니까 기술 이론은 이 이름이 지닌 인지적 내용을 설명할 때 사용하고 이 이름이 뭘 지칭하는지를 설명할 때는 크리키의 그 인과적 지시 이론을 인과적 지시 이론을 설명하게 되면 그러니까 특정한 이름을 설명할 때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누가 물어봤을 때는 기술 이론을 가지고 대답하고 이 이름이 뭘 지시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그 크리키의 인과적 사슬 이론을 가지고서 대답하면은 그럼 둘이 통합할 수 있지 않냐라는 게 맥킨의 설명이거든요. 한번 여기 그 인용한 부분 읽어보면 이 해결책, 그러니까 맥킨 자신이 제시하는 해결책에 따르자면 우리는 이름의 의미에 대한 두 요소의 접근법을 취하는 것이다. 크리키의 노선을 따라 지시체를 결정하는 부분이 한 요소이고 이름을 이해할 때 한 사람의 마음속에 나타나는 바를 기술하는 심리적인 부분이 다른 요소이다. 이렇게 보면 기술구는 의미의 심리적 측면을 구성하고 크리키의 인과적 사슬은 지시적 측면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의미의 심리적 측면이라는 게 있고 지시적 측면이라는 게 있고 이름이라는 걸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할 수 있는데 그래서 각각의 파트를 여기는 프레게식 기술 이론을 맡기고 여기는 크리키식 인과적 사슬 이론을 맡기면 된다. 그래서 이 두 요소 접근법은 프레게가 제시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크리키의 발레까지 수용한다 라고 했었다는 거죠. 제가 이게 잘 이해가 안 됐던 게 네네. 그러니까 이게 프레게와 크리키의 종합이라는 게 일단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냐면은 프레게가 이미 이렇게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프레게가 뭐 개업바르기가 뭐야 하면 그거 있잖아 뭐 저녁에 뜨는 그 별. 네네 기술이론. 그래서 그게 뭔데 하면 저거 이렇게 이미 프레게는 지시체도 염두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두 개를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맥킨이 얘기하는 게 뭔지는 알겠어요. 이제 프레게가 얘기하는 그 기술 이론의 문제점과 이제 그 밀리안 티어리를 계승한 크리키가 얘기한 거에 그 양상에 대한 고려를 네네. 동시에 해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네. 지금 이제 그 해결책에 대해서 서술을 할 때 네네. 이름을 이야기할 때 뭐 이렇게 심리적 측면 구성하고 인과사슬로 지시적 측면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이게 거기에 대한 맞는 설명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미 프레게 이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특히 아마 프레게 본인이라면 더 어이가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이거 한 말 아니야라고 했을 것 같아요. 네네. 근데 하나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은 프레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프레게의 핵심 그 태제는 의미가 지시를 결정한다는 거거든요. 의미가 지시를 결정한다. 네네. 그러니까 프레게는 이걸 안 버리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한정 기술구를 통해서 지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주장할 거예요. 근데 크리키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시는 지시대로 이루는 거거든요. 한정 기술구에 의존하지 않고 여기서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프레게 같은 거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기 아주 단순하게 예를 들자면은 야 개밥바라기야 뭐야라고 물어봤을 때 프레게는 개밥바라기는 저녁에 뜨는 별이지 이렇게 얘기했을 거고 그 저녁에 뜨는 별이니까는 저거야라고 했을 거예요. 저녁에 어떤 뭐 7시경에 하늘에 떴을 때 내포가 네. 외연을 결정한다고 네. 보는 거죠. 그렇죠. 내포가 외연을 결정, 의미가 지시를 결정하는 거죠. 이게 네. 진짜 핵심이에요. 근데 크리키 같은 경우는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했을 거예요. 개밥바라기 뭐야라고 봤으면 저거. 저거 그냥 그렇게 굳이 하는 게 되게 많아도 네. 거기서 차이가 있을 거거든요. 근데 사실 넓게 보면은 저도 좀 성민 씨랑 좀 비슷한 생각이에요. 이거 넓게 보면 그냥 프레기가 얘기한 것 같긴 한데 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리고 뭐냐면은 이제 뭐 그러니까
네. 그러게요. 저거라고 했을 때 네네. 그거를 실제로 보면은 그거에 대한 속성이 네네. 그런 게 인지가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약간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다고 크리키가 이제 그러니까 속성 자체를 이렇게 막 없어야 된다. 우리의 언어 활동에 있어 속성 자체를 고려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라고 그렇죠, 그렇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더더욱 이런 해결책이 좀 아, 이것도 사실 제가 나중에 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기술 이론 이름과 여기 안 나와요. 여기 안 나오는데 이름과 피를 읽어보시면은 그 크리키가 그게 있어요. 기술 이론을 이해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첫 번째는 기술 이론을 뜻 이론으로 이해하는 거고 두 번째는 기술 이론을 지침체를 고정하기 위한 이론으로 이해하는 거다라고 두 가지 이론을 제시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크리키가 자기가 비판하는 방식대로 기술이론을 이해하는 거죠. 네. 뜻이론, 이름의 뜻이 뭐냐 했을 때 한정 기술구를 가지고 설명하는 게 기술이론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지금 방금 성민 씨가 얘기한 거 비슷한데 크리키가 어떤 대상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부정하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 어쨌든 간에 뭔가를 고정적으로 지시하기 위해서라도 처음에는 우리가 기술구를 가지고서 대상을 지시해야 아리스토텔레스가 누군데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 플라톤의 제자였고 뭐 메타피식스라는 책을 썼고 이런 식으로 먼저 기술구를 나열한 다음에 기술구를 가지고서 그러니까 얘가 아리스토텔레스야라고 지시를 하고 앞으로 얘를 아리스토텔레스라고 부르자라고 고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구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고정 지시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기술이론을 이해할 수도 있다. 그 두 가지 방식이 있다. 근데 크리키의 전략은 뭐냐면은 두 가지 방식을 다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두 번째 방식을 부정할 때 비트겐슈타인을 끌어들여서 비트겐슈타인을 비판하는 방식으로 크리키가 부정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파리에 있는 그 1m 작은 1m인가 논리가 있는데 그거는 조금 이따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재밌는 주제이긴 한데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는 그럴 거예요. 성민 씨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 크리키가 대상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부정하지 않으니까 대상의 속성을 통해서 어떤 고정 지시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느냐라고 했을 법도 한데 크리키가 그걸 인정하는 듯 하면서 결국에는 까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심적인 내용이죠. 네. 이름의 사회적 특성 볼까요? 네, 잠깐. 그 전에 이제 이게 어쨌든 그러니까 기술 이론에서 지시 이론의 성격을 뺀다는 거잖아요. 기술 이론이 그쵸. 일종의 지시 이론으로서 빼는 거죠. 네. 근데 그걸 빼는 게 네. 이렇게 편리하게 이렇게 왜냐면 그 프렉의 핵심 태제를 거부하면서 가야 되잖아요. 그쵸? 네, 그쵸. 그리고 이게 두 뜻과 개가 지체라는, 잘 이어 붙는가의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근데 어쨌든 프렉의 핵심 태제를 뭘로 볼 건가가 중요한데 이제 핵심 태제를 의미가 지시체를 결정한다라고 보면은 절대로 이건 화해될 수 없는 이론이겠고 근데 어쨌든 간에 어떤 이름은 뜻의 측면과 지시체의 측면을 가진다. 이걸 또 프렉의 중심으로 보자면 사실 이어붙일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뜻의 측면은 프렉의 본인의 기술 이론을 가지고 설명하고 지시체의 측면은 지시 이론을 새롭게 네, 업데이트해서 지시 이론을 새롭게 개량한 모습 설명하면은 뭐 프렉의 원래 아이디어랑은 다르지만 그 뜻과 지시체라는 그 이분법적인 그 구도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니까 화해는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어디에다 방점을 찍느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아까 성민 씨가 말했을 때 이거 결국에 프레게가 한 주장 아닌가라고 했을 때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했던 거는 뭐냐면 뜻과 지시체라는 그 이분법적 구도 안에서 내용을 설명한다라는 시스템으로 봤을 때는 이건 사실 프레게적 기획 안에 있는 거죠. 이건. 뭐 여자는 기술 이론이 틀린 건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한정 기술구는 이름의 지시체를 결정하지 못하지만 우리 사회 안에서는 분명히 올바른 한정 기술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고 나는 그 사람한테 의존해가지고는 올바르게 지시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름이 내 머릿속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이름의 그 의미가 내 머릿속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게 대상에 의존하는 것도 아니야. 사회 안에 간주관적이고 상호주관적인 우리 사회의 의사소통에 의존할 뿐이야. 이렇게 주장할 수 있거든. 이게 사실 굉장히 비트겐슈타인적인 아이디어죠. 그러니까 보면은 그렇죠. 나는 파인만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파인만에 대한 한정 기술구로는 파인만을 정확하게 지시할 수 없어. 나 인정해. 하지만 물리학자들 중에는 파인만이 어떤 업적을 했는지 그리고 파인만 할아버지는 파인만 어떤 사람인지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파인만에 대한 물리학자들의 권위, 파인만 할아버지의 권위에 의존해서 나는 모르지만 저 사람들은 알지 하면서 저 사람들을 통해서 지시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크리키의 반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언어적 따름, 디퍼런스 따름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그 디퍼런스는 그거죠. 이제 저 사람의 말을 존중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적
존중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 다른 괜찮은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다른 권위자들에게 의존해서 지시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한정기술구의 의미가 내 머릿속에 의존하지 않는다. 이름의 의미가 내 머릿속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크리키의 비판에 적용되지 않는 기술이론을 만들 수 있다. 한번 그 인용 한번 읽어볼게요. 크리키의 인식 논증은 공동체 언어 이론으로 제한되는 기술이론을 논박하지 않는다. 크리키의 논증은 개인주의적 형태의 기술이론을 논박할지언정 이게 개인주의적 형태의 기술이론이 사실 프레게랑 러셀의 기술이론이었죠. 그러니까 지언정 이렇게 사회적 요소를 포함하도록 수정된 기술이론 이게 사실 후기 비트겐슈타인적인 기술이론 정확하게 후기 비트겐슈타인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기술이론은 논박하지 않는다. 우리는 한정 기술과 공동체 안에서 이름의 지시체를 결정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사람들이 언어적 측면에서 권위자를 따를 수 있다는 데 있다. 그러니까 나는 지시하지 못하지만 권위자들은 지시한다. 그럼 권위자한테 의존해서 나도 지시할 수 있다. 근데 사회 전체가 실수하는 경우도 상상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무지로부터의 그 오류는 네. 커버를 줄 수 있어도 아까 얘기한 괴델과 슈미트처럼 그 네. 인지적 오류에 대한 거는 커버가 안 되는 부분. 아니 이게 인지적 오류를 비판하는 내용인 거죠. 근데 사회 전체가 실수하는 그게 굉장히 또 중요한 반론인데 사실 제가 이제 아까 제일 처음에 이거 스터디를 시작하면서 그 얘기했던 게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언어 철학에 한정된 논의가 아니라 그 넓게 보면은 제가 공부하고 있는 해석학 진영에서도 굉장히 많이 논의되는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이데거 가다머 같은 이 후설 하이데거 가다머 같은 이쪽 라인은 다 의미가 지시를 결정한다는 원리에 의해서 돌아가거든요. 그리고 이쪽 원리에서는 내가 속한 사회,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속한 어떤 역사적 맥락이 어떤 대상의 의미를 이 대상이 무엇이고 이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하는지를 다 결정을 해요. 근데 여기에 제기되는 하버마스라든지 이쪽 비판이론가들 쪽 진영의 강력한 반론이 뭐냐면 야 그렇게 되면은 이 사회 전체가 어떤 이데올로기에 갇혀가지고 뭔가를 참된 진리를 못 볼 수 있지 않느냐. 이 사회 전체가 틀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 너희들은 해석학 진영의 기존 해석학자들 어떻게 설명할래? 라고 하면서 끌어들이는 게 크리키거든요. 그러면서 끌어들이는 게 도넬란이에요. 카플란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반론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고 그게 실제로도 많이 나오는 반론이긴 한데 그걸 이제 그쵸. 이게 그 여러 가지 그 반론에 대한 대처들이 있어요. 근데 그 로티식으로 대처하는 방식도 있고 하버마스식으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는 어쨌든 간에 사회를 벗어나서 있는 진리를 인정해야 된다. 사회가 다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은 이 바깥에 실제로 우리가 직접적으로 지시할 수 있는 경우에만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로티는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그래 그 우리가 사회가 전체가 다 실패할 수 있는데 근데 우리 사회가 전체가 실패했다는 것조차도 다른 사회의 관점에서 평가받는 거지 바깥의 지시체가 우리가 바깥의 지시체를 지시한 다음에 이거 우리 사회 실패했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뭐냐면은 역사가 발전하면서 과거에 우리가 잘못했구나.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노예제도를 당연하게 받아들였는데 지금 보니까는 지금 사회 관점은 노예제가 틀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른 역사가 발전하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해서 변했기 때문에 변한 관점에서 비판할 수 있어도 변하지도 않았고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냥 나는 저 바깥에 너희들은 다 틀렸고 나만 저기 바깥에 형이사학적 대상을 올바르게 지시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네들은 틀렸어.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독단이라는 거죠 이게. 근데 이거 약간 직관차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실은 확률적으로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를 아무도 사실 배제는 못하는데 근데 우리가 그걸 확인하는 과정은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 하니까 네네. 우리가 지금 확인 불가능한 것까지 굳이 강력하게 고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제 뭐 반론을 한다고 하면 이 중에서 사실 어떤 걸 택할지는 사실은 직관에 좀 문제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직관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실제로 그걸 직관의 문제라고 본 사람들도 많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크리키 이론은 기본적으로 직관에 의존하는 이론이고 이걸 가지고서 이제 비판하는 하버마스 같은 사람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거기는 이제 실제의 저항이라는 말도 막 쓰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내가 보기에는 이 실제 저항에 따라서 어떤 것들은 필연적으로 틀릴 수밖에 없는 거고 어떤 것들은 필연적으로 아무리 우리 사회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해도 이건 틀린 거인 그런 명제들 그런 지식들이 존재하는데 근데 이 그러니까 맥락에서는 적어도 틀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름을 가지고 어떤 지시체를 결정하는 맥락에서 틀리다는 기준을 이제 먼저 있죠. 제시를 해주셔야 이제 사실은 되는데. 그러니까 칼 이런 거죠. 방금 얘기했던 그 슈미트랑 베델에 의해서 네네. 이제 크리키는 개인이 실수할 가능성을 제시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네. 여기에 대한 지금 맥킨이 제시한 반론은 개인은 실수할 수 있지만 공동체는 정확한 지시를 알고 그쵸. 있으라고 좀 답을 그쵸. 근데 거기서 다시 답을 공동체가 공동체 다 틀릴 수 있다는 다 틀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아까 그 인식적 오류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를 괴델이랑 슈미트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지시의 어떤 진리 기준을 공동체로 그냥 놓으면 사실은 틀릴 수가 없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직관 차이가 더 맞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예 이게 참이다는 기준을 공동체에 놓냐, 공동체 밖에 놓을 수 있다고 상정하냐의 문제거든요. 네네. 네, 그렇게 보이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직관 싸움이라고 볼 수 있기도 한데, 그쵸. 근데 저는 사실 이걸 직관 싸움으로 놓아두기보다는 이거는 저는 로티를 더 옹호한 입장이기 때문에 아니다. 이거는 크리키를 가지고서 거기서 이제 직접적 지시 이론가들이라고 다 싸잡아서 얘기하는데 직접적 지시 이론가들이 틀린 거다. 직접적으로 나는 외부 대상을 그러니까 공동체가 다 이제 슈미트와 베르에 대해서 오해하는데 누군가 공동체가 아닌 누군가가 있고 누군가는 올바르게 지시하고 있고 그래서 그 누군가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 공동체가 틀렸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이건 마치 저한테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야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보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틀릴 수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상정하면 우리가 틀릴 수 있다고 생각. 이걸 듣고 하나님 믿으세요 혹시? 아니,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거의 이런 식이거든요. 그게 말이지. 그러니까 뭐 그런 의미의 지식을 거부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네네네.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소거하지 못하는데 굳이 우리가 이름을 이론적으로 그런 방식 설명할 필요가 있냐? 차라리 어떤 지시체에 초점을 둬서 지시에 초점을 둬서 차라리 이름 설명이 차라리 낫지 않겠냐? 이렇게만 말할 수 있잖아요. 변할 수 있는 공동체의 중심이 아니라, 근데 사실 이게 언어에 대한 논의다 보니까 언어의 지시를 결정하는데 그게 외부 대상을 근거로 한다 했을 때 그러니까 단어를 사용하는 규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언어가 규약이라는 게 굉장히 직관에 맞다 보니까 그렇죠. 언어가 주어진 게 아니라 규약이고 우리가 계속 바꿔가니까 그렇게 한다 그러면 사실 이 방면이 더 자연스러워 보이고 역으로 하는 게 오히려 좀 부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그러니까 이제 언어가 이제 공동체들 간의 규약으로 형성됐다. 그걸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게 어떤 단편적인 사실 장면이나 에피소드를 상상하면서 그런 직관도 가능하지 않아요. 사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사실 아까 얘기 나왔던 걸 연관되고 다른 방식의 설명도 가능했지만 예를 들어서 뭐 과학적으로 설명을 누가 동일성을 규정하려고 시도했을 때 아주 동일한 의미에서 복제 인간이 있을 때 사실 얘를 A로 이름지고 얘를 B라고 이름질 수 있고 사실 이건 지시에 근거해서 성립하는 그런 이름 규칙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사실 상상권에 가능해 보이잖아요. 그러면 어쨌거나 이런 지시체를 규정하시고 가르칠 수 있다는 음으로써 모종의 이름 붙일 수 있다는 게 이 이름 붙이기에서 굉장히 본질적인 기능이라는 것 자체는 부인을 못하는데 근데 거기에 초점을 나는 강하기 싫겠어 라고 하는 것도 사실 가능하지 않냐는 거죠. 그런 식의 접근도. 그러니까 뭐 배진성 선배님 얘기하신 거가 중요한 어떤 문제 제기라는 걸 저는 부정하진 않고 실제로 그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이 스타트 시작하면 얘기했잖아요. 로티가 그래서 두 가지 진영을 현대 철학의 두 가지 진영을 구분한다. 후기 비트겐슈타인적 언어 철학과 후기 쿤주의적 과학 철학이 한쪽에 있고 한쪽에서는 뻔뻔한 부끄러운 줄 모르는 물리주의적 강의다. 로티를 저는 로티의 그 한정 기술구를 따라서 그러니까 그 부끄러운 줄 모르는 로티 입장에서 부끄러운 줄 모르는 물리주의적 항상학자들은 아니 바깥에 실제가 딱 있고 우리가 지시할 수 있고 그걸 가지고서 이걸 비판하지 훈처럼 우리는 패러다임 안에서만 생각할 수 있고 이 패러다임 안에서만 과학이 성립하기 때문에 패러다임 자체를 비판하는 건 가능하지. 야 이렇게 되면 다 상대주의로 빠지고 회의주의로 빠지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비판을 충분히 제기할 수 있고 제기되고 있는 거죠. 그거는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언어에 대해서 커뮤니티적인 차원이 당연히 강하게 보이다는 건 당연히 사실 동의할 수 있죠. 네네. 그건 진짜 그건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크리키가 재밌다고 크리키를 하다 보면 사실 그게 다 연결이 되거든요. 이게. 네, 그럼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이름의 사회적 특성까지 얘기했고, 그다음에 본질 기술부 이거 얘기할 차례인데 이게 아까도 얘기했던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기술부들이 어떤 대상을 필연적으로 지시하진 않지. 당연히 크리키가 말한 게 그 점에서 맞아. 하지만 모든 기술구들이 대상을 필연적으로 지시하진 않는다고 해서 그 특정한 그러니까 말을 어떻게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술구들이 대상을 필연적으로 지시하진 않는다고 해서 모든 기술구가 대상을 필연적으로 지시하지 않는 건 아니야. 왜냐면 만들 수 있지 그런 기술구.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영혼 S를 가진 사람 하면은 특정한 딱 개인만을 지시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의식 C를 가진 사람, 특정 개인을 기억 M을 가진 사람, 인격 P를 가진 사람. 아까 얘기했듯이 김진이는 누군가 했을 때 어떤 뇌를 가진 사람 아니면 자연적인 어떤 DNA 염기서를 가진 사람 하면은 그러면 모든 가능 세계에서 딱 김진만을 지시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은 크리키 네가 주장했던 어떤 양상반론이나 이식반론을 다 피해가면서도 한정 기술구를 가지고서 이름의 지시체를 결정할 수 있지. 라고 제시할 수 있다는 거죠. 맥킨이 보기에는. 네. 요게 하나의 이제 중요한 비판인 거죠. 근데 이 본질 기술구라는 거랑 네. 이제
크리키가 그거를 나누잖아요. 이제 본질적 속성과 개체 본질이라고 저희 교수님은 얘기를 아, 네, 하는데 맞다. 나눠, 네, 네. 네, 그 개체 본질 아까 얘기할 때 이제 그 부모 뭐 A와 뭐 그러니까 김기동과 박정숙의 아들로서의 뭐 김한글 이런 것처럼 네, 네, 네. 근데 이런 영혼, 의식 뭐 그런 기억, 인격 이런 것도 네, 네. 이제 그 개체 본질의 일부다. 예, 예. 아니면은 이제 그 양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본질 기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지금 네가 얘기하는 그 개체 본질 그 부모 A 뭐 아빠 누구 엄마 누구의 자식 이것도 사실은 우리 본질 기술부의 일부고 그럼 네. 크리키는 아니 그게 아니라 니네가 말하는 게 내가 말한 개체 본질의 일부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본질 기술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크리키한테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라고 얘기하는 게 네, 네, 네. 뭐 이해는 되지만 좀 어느 정도 그러니까 네. 어떤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이게 일종의 설명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본질 기술부 주장하는 사람들도 본질주의자고 크리키도 여기 이 언어 철학 체계는 정확하게는 안 나오지만 사실 이름과 표현이 그냥 단순히 언어 철학 책이 아니라 형이상학 책이에요. 형이상학 책.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본질주의적인 형이상학을 옹호하기 위해서 쓰인 책이거든요. 아까도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자연은 어떤 마디마디로 딱 나눠져 있고 그 마디마디에 따라서 딱 이름을 붙일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필연적인 뭔가를 후험적으로 발견해낼 수 있다. 이게 사실 그 이름과 필연에서 진짜 주장하고 싶어하는 크리키가 주장하고 싶어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크리키도 본질주의자고 본질기술구 같은 걸 주장하는 이론가들도 본질주의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하글 씨가 말한 것처럼 일종의 어떤 관점 차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걸 본질이라는 거를 기술구 형태로 설명하냐 아니면은 뭐 고정지시어를 가지고 설명하냐 이 차이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맥킨이 지적하는 건 그거죠. 그러니까 본질이라는 걸 기술할 수 있는 기술구를 만들 수 있다면은 그런 기술구를 사용하는 기술 이론에 대해서는 크리키의 비판은 적용되지 않는다. 딱 이 정도에서 한계를 딱 넣는 것 같아요. 여기 읽어볼까? 요약하자면 우리는 이름의 지시체를 결정하고 이름의 당시자에 관한 필연적 참을 제공하며 이름의 뜻을 내놓는 그럼으로써 동일성 진술의 정보성이라는 프레게의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구를 산출할 수 있고 그러니까 본질 기술구를 가지고서 이제 프레게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기술구를 산출할 수 있고 그 크리키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크리키 인식반론에 대처할 수 있다. 우리는 이름 지시 이론을 기술 이론과 분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게 좀 거칠게 말하면 이렇게까지 가능할까요? 어떤 크리키의 입장에서 네. 모든 지시체가 모든 의미와 갖고 모든 의미와 맺고 있는 관계는 우연적이다. 지시체가 의미와 맺고 있는 거. 네. 그러니까 일단은 지시체와 의미가 뭐 프레게 입장에서는 뭐 이름까지 그러니까 그게 삼중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 일러로 저렇게 거칠게 이해해서 일러로 연결돼 있는 그거지 알죠.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지금 이 사람 주장은 뭐 액면 그대로 봤을 때는 이름하고 의미랑 뭐 이제 필연적 관계가 아니다라는 걸 지금 주장한 것 같은데 실질적인 의미는 결국에는 지시체와 의미의 관계가 우연적이라고 좀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조금 그러니까 지시체와 의미의 관계라고 하면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그 표현의 정확도가 약간 떨어질 것 같은 게 왜냐하면 크리키는 기본적으로 본질주의자거든요. 그러니까 물은 H2O다. 이거 필연적인 명제. 그러니까 제가 사실 그래서 질문한 거예요. 네. 그런 부분하고 이게 어떻게 서로 연관 지어질 수 그러니까 있어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지시체와 의미가 필연적이지 않은 관계라기보다는 이 여기서 하는 내용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기술 이론을 본질주의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핵심인 거고 그 기술 이론을 본질주의적으로 설명하게 되면 굳이 크리키가 기술 이론을 비판할 필요가 없다는 게 이제 핵심인 거고 네. 여기서는 크리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어떤 대상이 특정한 속성을 갖는다는 거는 필연적인 명제이기 때문에 그것도 별개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크리키는 기술 이론이 필연적이지 않은 것을 필연적으로 만든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 필연적이지 않은 것을 우연적인 것을 필연적으로 만든다고 크리키가 그렇게 비판을 했는데 아니다. 기술 이론을 가지고서 그 정말 필연적인 어떤 한정 기술구를 산출할 수 있다라고 그냥 거기까지만 기술 이론을 옹호만 하는 거고 이게 크리키에 대한 어떤 크리키가 가지고 있는 본질주의적 아이디어에 대한 꼭 여기 이제 지금 네. 방금 읽은 이제 이 내용을 국한해서 사실 질문한 건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니까 직관적으로 지시체와 의미 간의 모종의 필연적인 관계가 있다면 그럼 그걸 가지고 이름을 붙이면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런 걸 가지고 이름을 붙이면 그 이름은 그 어떤 필연적인 관계를 갖는 이름이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여기 본질 기술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인 거죠. 그걸 반대로 이제 크리키 입장으로 돌리면 그럼 크리키가 만약 그걸 거부한다면 그걸 거부하지 않겠죠, 크리키는. 거부할 필요가 네. 없겠죠. 예. 네. 그러니까 제가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만약에
지시체와 의미 간의 필연적인 관계가 있다는 걸 크리켓으로 받아들인다면 예, 예. 거기에 초점을 두어서 이름이 그 의미와 필연적인 관계를 맺는 이름을 설정하는 걸 크리켓가 거부할 수 있는지. 거부를 안 하겠죠. 그거는 그러니까 크리키가 거부하는 거는 단순히 우연적인 한정 기술구를 가지고서 그걸 마치 필연적인 것처럼 가장하는 그런 기술 이론에 대한 반대인 거고. 그러니까 필연적인 걸로 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아니라 그거가 네. 전체가 다 가능한 건 아니다 지금 이런 주장으로 이해돼요. 네, 그렇죠. 전체가 다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여쭤본 게 그래서 그 크리키는 기원의 필연성은 인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뭐 A와 B 사이에서 태어났고 만약에 A와 B 사이에서 태어난 게 아니면 그건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닌 거다. 이렇게 기원의 필연성은 인정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영혼, 의식, 기억, 인격 이런 거의 필연성도 크리키도 인정할 것 같고 그러면은 이게 이제 본질 기수가 이제 크리키의 뭐 반박에 대한 재반박이 아니라 그냥 같은 맥락에 있는 사람들 아니냐 이제 그쵸. 그게 네. 저의 질문이요. 근데 그럼에도 하필 그걸로 지시가 결정되는 건 아니다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크리켓은? 네, 맞아요. 왜냐면은 본질 기술구를 우리가 한정할 수 있다고 해도 지시가 결정되는 방식은 다르다라고 맞아요. 해야지 일관성이 오히려 있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뭐 엄밀하게 얘기하면 크리키는 그렇게 가겠죠. 그러니까 그걸로 지시가 그게 사실 또 맨 마지막에 나오는 불순한 기술구에 대한 그 내용이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본질 기술구를 쓸 수 있다면 이름 자체를 이 본질 기술구로 붙여버리면 그때는 그렇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었죠. 그게 네. 제가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연세대학교 이런 게 있으면은 연세대학교는 고유명이기도 하지만요. 그 이름 자체에 연희 세브란스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진짜 그냥 고유명이기도 하고 네. 그 한정기술구의 한정기술구의 추가형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연세대학교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크리키는 어떻게 볼 거냐 뭐 대학교라고 하겠지만 어쨌든 그 이름의 이제 이 언어철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런 연세대학교와 같은 어떤 거에 대해서 그것도 좀 제가 볼 때 생각할 거리인 것 같아요. 네. 그 제가 볼 때 김진희 선생님 방금 말씀하신 거는 근데 그게 과연 크리키의 아이디어였겠느냐 지금 그런 그러니까, 말씀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기술 이론을 반대해서 지시에 대한 어떤 이론을 만들었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우리가 기술 이론의 문제점은 우연적인 어떤 기술구들을 어떤 필연적인 걸로 만든다는 게 문제점이었으니까 그중에 필연적인 기술구가 있다는 걸 부정하지는 않거든요, 크리키가. 네. 근데 그렇다 그래서 필연적인 기술구가 있으니까 그걸로부터 우리가 지시를 확보한다고 하게 되면 우리 일상의 언어들이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단점을 가진 이론이 되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름을 성민이든 뭐든 계속 써오고 있고 뭐 연인관계에서 예를 들면 애칭을 부를 때도 맨날 뭐 변형해서 불러도 그 맥락에서 계속 그 맵타이드인지 뭔지가 일어나고 그 이론을 서로 잘 알아듣고 쓰잖아요, 이름을. 그럴 때 그 사람이 가진 어떤 필연적 우리가 기술구를 알아야만 지시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네. 크리키의 주장이긴 한데 이제 맥킨이 반론하는 건 그거죠. 그러니까 그게 크리키의 주장이고 크리키라면은 우리가 필연적인 기술구를 안다고 해서 지시를 하는 건 아니다라고 주장할 거긴 한데 하지만 필연적인 기술구를 가지고서 기술 이론을 설명하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주장해도 크리키가 뭐라고 반박할 건 없지 않느냐라는 게 이제 맥킨이 설명이. 그렇게 되면 네. 이제 그러니까 맥기는 물론 지금 진희 선배님이 하신 말씀을 옹호를 하죠. 본질 기술구, 불순한 본질 기술구를 가지고서 우리가 특정한 대상을 결정할 수 있긴 한데 그걸 가지고서 그 대상을 지시하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은 언제나 한정 기술구는 또 다른 한정 기술구에서 설명돼야 되고 또 다른 한정 기술구에 의해서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시사의 문제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정 기술구가 지시를 그쵸. 결정하는 게 아니라 지시사가 이제 기본적으로 전제가 돼야 된다. 이게 결국에는 이 챕터의 결론이긴 한데 그런 의미에서 진희 선배님 말씀하신 거를 맥킨이라면 옹호할 거긴 한데 근데 적어도 크리키가 이름과 필연에서 소개한 내용 안에는 그런 것까지의 비판은 없다는 거죠. 그것까지는 안 들어있는데 네, 그것까지는 안 들어있는데 크리키를 끝까지 밀어붙이면은 우리는 지시사의 문제까지 도달할 수 있고 지시사의 문제에 도달하게 되면은 더 이상 이건 기술 이론을 옹호해주기는 어렵다라는 게 이제 맥킨의 결론인 거죠. 그렇다. 네. 일단 불순한 기술구까지 다 네네. 보고 얘기할까요? 네네. 네. 그러니까 불순한 기술구도 이게 마찬가지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기술구는 사실 또 다른 기술구에 의존해서 설명돼야 되고 또 다른 그 기술구는 또 다른 기술구에 의존해서 설명돼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무한퇴행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그 이름을 설명하는 기술구로는 아까 우리 플라톤의 가장 훌륭한 제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또 다시 이름이 들어가 있죠. 플라톤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으니까 플라톤은 뭔데 하면 플라톤은 다시 고대 그리스의 가장 위대한 철학자 또
그럼 그리스라는 이름이 들어가죠. 계속 고유명사들. 그럼 그리스는 뭔데? 이런 식으로 해서 기술구의 연쇄가 계속 발생하게 되고 이 무한탱을 종결시킬 수 있는 어떤 지점이 있는지 기술 이론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게 이제 맥긴의 비판이거든요. 크리키는 여기까지 주장하진 않아요. 근데 맥긴은 기술 이론을 그럼 이렇게 되지 않느냐? 결국에는 그럼 이걸 연쇄를 멈추려면 우리는 저 같은 this, that 같은 이런 지시사를 사용해서 이제 이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해야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이제 기술 이론은 어떤 고유명사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한정기술구라는 걸 도입해서 한정기술구를 어떤 최종적인 의미 단위로 보고 여기서부터 설명을 진행시키려고 하는데 근데 맥킨이 봤을 때는 결국에 한정기술구를 설명하기 위해 또다시 지시사라는 게 필요하게 된다면 한정기술구 이론보다도 지시사가 더 근본적인 게 아니냐 그럼 이건 더 이상 기술이론이라고 볼 수 없지 않느냐 결국에는 그러면 이건 기술이론에 그래서 마지막에 했는데 기술이론의 승리 이게 기술이론이 크리키의 공격에 맞서가지고 승리를 거둘 수 있긴 거둘 수 있는데 그 승리는 사실은 상처뿐인 승리다 이렇게 내용을 한번 읽어볼거든요. 기술이론이 이름에 대해 참일지언정 이 점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세계 속 사물을 기술구로 지시한다는 것을 뜻하진 않는다. 이게 아까 지인 선배님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뭔가 대상을 지시하는 기술구를 만들 수 있긴 한데 크리키 그래서 반론을 다 막아낼 수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도 기술이론 자체에 어떤 문제가 남는다.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를 지시하는 기본적인 방식은 지시사를 두는 것이다. 근데 그 지시사는 기술구와 동등하지 않다. 그러므로 크리키의 공격에 맞선 기술의 승리는 상처뿐인 승리다. 어떤 지시적 용어들은 비기술적으로 기능한다는 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기술이론이라면 모든 걸 다 기술구 차원에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시사는 기술구로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술이론보다 지시사에 대한 이론이 더 근본적인 거다. 그러니까 딱 지금 쭉 그 설명을 들으면서 사실 저 이 생각을 했거든요. 네. 이렇게 뭔가 자꾸 그 크리키의 어떤 이론을 반박하기 위해서 프레게가 원래 의도했던 기술 이론을 뭔가 자꾸 확장해가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자꾸 확장하는 게 무슨 그 의미가 있는가 사실. 약간 자존심. 네네네. 약간 뭐 자존심이라기보다는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크리키가 원래 이거를 이제 어떤 프레게의 이론을 비판하는 어떤 기본적인 의도 아이디어를 뭔가 조금 의미 없게 자꾸 쉴드 치는 것 같은. 근데 그게 네. 사실 이론가들이 하는 작업이죠. 그리고 사실 기술 이론만 그런 게 아니라 크리키 이론도 사실 크리키 후대 이론가들이 어떻게든 다 이제 옹호하려고. 확장하려고 옹호하려고 막 여러 가지 그 동원에 제가 오늘 지하철 오면서 읽은 게 이제 이언 해킹 논문이거든요. 이언 해킹이 퍼트남하고 크리키를 비교한 논문인데 여기서도 보면은 해킹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보기에는 크리키의 옹호자들, 크리키 후계자들이 크리키보다 더 강경하고 도그마적인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크리키는 그렇게까지 주장하지 않았는데 크리키 후계자들은 너무 세게 나가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크리키 똑같아요. 근데 이론가들이 하는 작업이란 게 그거죠. 네. 어떻게든 자기가 옹호하는 이론을 가지고서 여러 상상들을 설명하려고 막 이론을 끼워 맞추고 쪼개고 막 붙이고 막 이런 걸 작업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결국에는 이 전체 논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 이론을 크리키가 양상반론하고 인식반론으로 비판했다. 하지만 맥킨이 보기에는 기술 이론은 양상반론과 인식반론에 적용되지 않는 범위로 새롭게 개정될 수 있다. 근데 그렇게 개정하고 나면 결국에는 마찬가지로 오지훈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이거는 뭐 원래 기술 이론에서 사실 굉장히 동떨어진 것 같은 이상한 이론이 돼버린다. 뭐 이런 식의 정도의 전체 논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불순한 기술부 부분 네. 보면서 조금 이 부분이 살짝 그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네네. 그 가령 그러니까 지금 읽은 맥킨의 비판이 네. 이 그 고유 단칭어를 네. 그 한정 기술구로 풀려고 해도 네네. 그렇죠. 이 계속해서 이 완전히 한정 기술구로 이렇게 환원이 되지 않고 네. 계속해서 환원이 안 되는 부분이 남아 있다. 이름이 계속 들어간다. 뭐 이런 예, 이름이 계속 들어가고 또는 이제 우리는 이제 결국에는 지시사에 의존하거나 뭐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이제 맥킨 비판이 그런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근데 제가 드는 생각은 정말 그럴까? 사실 그렇죠. 이거는 맥킨이 너무 자명하게 그렇게 전제하는데 정말 그럴까 좀 따져봐야 되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그 저개의 주인처럼 지시사를 포함한 유형의 기술구가 어쨌든 뭐 저라는 지시사에 의존함으로 네. 이제 이 기술구는 사실상 뭐 지시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비판이 그런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식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염기서열이 뭐 DNA의 염기서열이 이러이러한 개의 주인이라고 하면 그 정말로 그 지시사를 동원하지 않고 기술구만 사용해서 이렇게 그 얘기를 할 수 있지 않는가? 약간 이런. 네, 그거 충분히 맥킨에 대한 비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충분히. 그리고 사실 왜 굳이 우리가 그리스 아니면 뭐 플라톤이라는 말을 다시 또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이것도 좀 의문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좀 비트겐슈타인적인 아이디어긴 한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라는 말을 설명하기 위해 플라톤이 도입됐는데 플라톤을 또다시 또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그럼 플라톤이라는 말을 그냥 그 이름을 그냥 우리가 기본적으로 받아들이고 출발할 수는 없는가? 이것도 의문이 제기할 수 있죠. 이것도 충분히. 이걸 왜 굳이 우리 모든 고유명사를 다 한정기술구에서 없애야 되는가? 라는 게 사실 의문스럽죠. 이게. 네, 여기까지가 일단은 저희 교재에 나온 전체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이제 기본적인 질문 좀 네네.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프레게 볼 때는 프레게가 왜 그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는지, 그러니까 저 같은 비전문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예를 들어서 뭐 실제적인 의미에서의 과학적인 지식의 가능성 그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한 그쵸, 그런 의미에서 정보 확장의 가능성 그런 의미에서 좀 쉽게 이해가 됐는데 근데 그에 비해서 지금 크리티크가 논의하는 방식은 그런 방식의 어떤 과학적 계산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일상적인 인간들의 사이에서 뭐 인간을 가르쳐서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지금 얘기를 하면서 또 뭐 저 정확한 동기는 이해하지 못하겠으나 뭐 이름을 어떤 방식으로 필요성의 차원에서 이름을 설명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크리티크로. 그러면 프레게는 뭐 과학적인 아주 거칠게 말해서 과학적인 지식에 관심이 많았다 치고 그러면 지금 크리티크가 하는 이런 작업이 언어 철학에서 왜 중요한 문제인지 좀 이렇게 언어 철학에서 왜 중요한 문제인지 묻는다면 사실은 이건 그냥 언어 철학의 전통을 가지고 대답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술 이론이 있는데 되게 중요한 이론이고 오랜 시간 동안 그 사람들한테 자명하게 받아들여진 이론인데 그 기술이 틀린 것 같다. 그 틀렸다는 자체로도 사실 중요한 발견인 거죠. 이런 거 필연적이지 않은 문장을 필연적으로 만들어버린다. 그다음에 선언적이지 않은 문장을 선언적으로 만들어버린다. 이건 사실 중요한 비판이 될 수 있는 거고. 근데 다만 이제 그 배재성 선배님의 말씀 그거인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배재성 씨라고 배재성 배재성 선생님이라고 해야 돼서 사실 지금 박사 따셨으니까 배재성 선생님. 뭔가를 전공도 다른데 모르겠어요. 아니요, 근데 이거죠. 그러니까 크리티크의 이론이 왜 중요한가? 이게 왜 중요한가라고 하면 사실 그 저는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그 현대 철학에서 완전히 그 새로운 종류의 사고 방식을 도입한 어떤 논의라는 점에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전까지 그 철학자들, 크리티크 이전의 철학자들은 사실 뭐 아주 그냥 나이브하게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될까? 정말 그냥 그 미디어에서 자주 나오는 그런 용어들을 따지면 굉장히 포스트 모던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었죠. 쿤 같은 사람들 다 우리가 특정한 패러다임, 어떤 의미론적 지평 속에서 사고하고 있고 그 의미론적 지평이 이 대상에 우리가 뭘 지시하는지, 뭐가 참인지 이런 걸 결정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크리티크 논의를 쭉 밀고 나가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한번 이름을 딱 고정시킨 것들은 그 대상 모든 가능 세계에서 그 대상만 지시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내가 H2라는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는 애한테 물이라고 이름을 붙였으면 물은 필연적으로 H2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과학적인 그 어떤 기술들 중에서는 어떤 변할 수 없는 본질들 같은 것들이 존재하고 자연종 같은 것들이 존재하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우리가 그냥 우리 머릿속으로라든지 아니면 사회 공동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우리가 후험적으로 발견하는 건데 그 후험적으로 발견하는 것들이 필연적인 것들이에요. 이런 논의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크리티크의 논의가 파장이 굉장히 큰 거죠. 이게. 근데 크리티크도 이제 거의 그건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아까 말한 것처럼 물은 H2다 이거는 이제 크리티크가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물은 H2가 그렇게 받아들이면 크리티크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죠. 물은 본질적으로 H2다. 물이 H2가 아닌 경우의 수는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직관적으로 물은 H2다 이런 건 주장할 필요가 있을 것처럼 느껴지는데 근데 사실은 상상 가능한 여러 세계에서 굳이 뭐 아리스토텔레스가 똑같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뭐 어떤 그런 고정 지시어를 가져야 되고 그럴 필요는 없을 것처럼 사실 느껴지는데 왜 굳이 크리티크가 그것까지 주장을 해야 되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를 고정 지시어 고정 지시어를 굳이 뭐 하나의
그야말로 뭐 여러 가지 세계에서도 아리스토텔레스이려면 아리스토텔레스로 불려야 되고 뭐 그런 방식의 주장까지 굳이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 과학적인 그런 것들을 정당화하는 거는 어떤 방식도 필요할 것 같은데 직관적으로. 네, 아니 근데 그걸 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의 제자가 아니었을 가능성을 생각했을 때, 그게 아니었을 수 있지라고 얘기하려면은 어쨌든 우리가 처음에 아리스토텔레스라고 부르는 그 사람이 계속 지시되고 있고 그 사람이 플라톤의 제자가 아닌 상황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논의가 전개되는 거죠. 이게 이거 말을 좀 어떻게 하면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을까? 저는 그 들으면서, 그러니까 두 분 말씀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크리키가 이런 얘기 할 때, 그 세계가 사물의 총체냐 사실의 총체냐고 봤을 때, 이제 비트겐슈타인은 사실의 총체라고 일단 선언하고 시작을 하잖아요. 사실의 총체라고 하나? 사태의 총체라고 하나? 뭐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사실의 총체. 사실의 총체. 사실의 총체. 존립하는 사태가 사실. 이 사실이라는 것들, 네. 그러니까 여기 모든 대상들, 사물들, 인간들, 뭐 이런 하여튼 어떤 입자들, 네. 뭐 원자들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어떤 상호작용하면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을 사실들을 네. 그 사실들에 대해서 어떤 한정 기술구라고 한다면 이 사실들을 어떤 설명하는 것들을 한정 기술구라고 한다면 그건 맞죠. 네, 크리키의 아이디어는 얼마든지 아까 가능세계도 나왔기 때문에 그런 사실들이 다른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게 구성될 수 있는데 그렇죠. 예. 그런데 너무 이거를 그 한정기술구를 너무 강조하면 예. 세계가 늘 이렇게만 존재해야 된다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것이 전부라는 식으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핵심. 그래서 약간 이제 인식 주관들의 어떤 그 사고의 한계 그런 것들을 좀 비판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닌가? 맞아요. 그게 크리키의 핵심 주장. 그래서 아까 계속 말했지만 해석학 전통에서 사실 해석학이 이데올로기를 극복하지 못한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 그래서 크리키를 갖고 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특정한 이데올로기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은 그 이데올로기로만 세상이 보이게 된다. 그럼 그 이데올로기를 비판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어디서 와야 되는가? 그게 이제 그걸 주장하는 하버마스 같은 사람들이 지시론을 끌어들이는 이유가 딱 그것 때문이거든요. 이데올로기라는 게 뭐예요? 내가 만들어놓은 의미들의 관계, 의미들의 그물망이거든요. 한번 이렇게 의미의 그물망이 정해지고 나면은 나는 세계를 그 의미의 그물망을 통해서밖에 지시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의미의 그물망 안에서 참여되는 것들만 참이라는 거죠. 그럼 그 의미의 그물망을 깰 수 있는 가능성은 어디서 와야 되는가? 직접적인 지시에서 와야 된다. 그래서 크리키가 도입되는 건데 그때 재밌는 건 뭐냐면은 처음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크리키가 분명히 논쟁이 시작됐는데 근데 크리키의 결론은 뭐냐면은 본질적인 세계예요. 그 귀결이 본질적인 세계거든요. 왜냐하면 한 번 우리가 대상을 이렇게 고정적으로 지시하기로 했으면은 그 대상은 계속 그렇게 지시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H2O를 물이라고 했으면 물은 필연적으로 H2O가 되는 거고 그런 필연적인 것도 우리는 과학으로 발견해낼 수 있고 그래서 세계는 딱 아까 자연은 마디마디로 나눠지고 마디마디에 대해서 우리가 이름 붙일 수 있고 이름 붙임이 계속 유지되면 그 자연의 마디에 대한 우리의 서술들은 본질적인 것이고 이렇게 논의가 비열돼요. 그러면은 크리키가 약간 그런 어떤 본질적인 것들을 어떤 규정하는 부분에서 자연과학적 인식의 어떤 뭔가 특권, 어떤 우위를 좀 가정하나요? 자연과학적 인식의 우위를 가정하는 편이죠. 그래서 뭐 본질이나 자연종 이런 것들은 이제 자연과학적 아이디어로 정의가 되죠. 근데 사실 이게 또 애매한 게 해킹이 아까 크리키보다 크리키 후계자들이 더 도그마적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사실 그 부분인데 크리키 후계자들은 그걸 굉장히 물리주의적이고 자연과학적인 방식으로 설명하려고 해요. 근데 크리키는 그 정도까지 막 이렇게 아이디어를 세밀하게 짜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좀 다른 면이죠. 크리키를 어디까지 끌고 나갈 것인가, 크리키의 발상을 가지고서 어디까지 밀어붙일 것인가 이제. 약간 그러니까 들으면서 크리키 유대교인인가요 혹시? 유대교 집안에서 나와가지고 근데 안 믿을걸요? 약간 아무튼 뭔가 그런 사유 방식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서. 네. 그 사실 크리키는 퍼트나하고 굉장히 많이 비교가 되는 철학자이거든요. 크리키가 이거 그 이름과 피나 쓸 때 거의 비슷한 시기에 퍼트남이 이제 자기 의미 이론을 주장하는데 뭐 의미라던가 이형질 역사에서 우리 나오는 유명한 얘기들 있잖아요. 뭐 통 속의 두뇌라던가 쌍둥이 지구 이런 것들도 크리키 아이디랑 굉장히 비슷해서 둘이 막 서로 인용하고 막 하는데 사실 그들이 또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른 게 그 예를 들어서 호라다이몬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크리키적인 지시론에서 형이상학적인 요소를 다 뺀 게 퍼트남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 이언 해킹도 비슷하게 주장해요. 그러니까
크리키한테서는 본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가 되는데 포트나는 본질보다도 우리의 관심, 인터레스트를 더 강조한다. 우리가 어떤 관심을 가지고서 대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대상이 그 우리의 관심에 따라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고정적으로 지시되고 결정되는 거지 자연에 미리 정해진 어떤 본질이 나눠져 있지 않다. 이렇게 이제 이게 포트남의 또 중요한 강조점 중에 하나거든요. 퍼트남 그래서 물이 H2가 아닐 수도 있는 가능성. 사실 포트남은 이성질 역사에서 물은 H2를 본질이라고 하긴 하는데 근데 뭐냐면은 여기 나와있지 뭐냐면은 물을 H2라고 말한 물이 필연적으로 형이상학적으로 필연적으로 H2라고 말한 거 여기 딱 여기 나와 6쪽에 나와 있네요. In the end, he only rejected the notion. 이게 나왔는데 결국에 퍼트남은 그 물이 형이상학적으로 필연적이고 후용적인 진리라는 걸 거부한다. 자연종에 대한 형이상학적이고 필연적이고 후용적인 그런 진리에 대해서 결국에는 거부한다. 이렇게 좀 너무 강하게 그건 주장하는 거다. 이렇게. 그리고 이게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약간 이건 자연종 논쟁에 들어가면 정말 직관 싸움인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키가 드는 예시가 고양이 예시를 들거든요. 이른과 필연 제3부에서 어떤 예시를 드냐면은 우리가 고양이라고 알고 있던 것들이 사실은 다 악마였다 혹은 로봇이었다고 해보자. 그러면은 이거는 어떤 식으로 우리는 거의 반응할 것인가 하면은 그거는 고양이가 아니었다라고 크리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고양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무슨 전쟁 난 것 같은데? 아니요. 거의 전쟁 난 것 같은데?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고양이라고 했던 것들이 어느 날 보니까는 정말 진짜 거의 포격이 와야 이 정도가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요즘 북한 때문에 하죠. 악마로 밝혀져가지고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길에 가다 검은 고양이를 보면 부분이 닥친다고 하는데 그게 진짜 그냥 우리 부분이 닥친 생각한 게 아니라 정말로 악마에서 파견된 지옥에 파견된 고양이였고 그래서 그한테 진짜 보면 불을 준다고 해보자. 그러면은 크리키는 그렇게 생각하네요. 이거는 그러면은 고양이가 아닌 것이다. 그냥 고양이의 본질이 우리가 처음에 고양이라고 규정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 것이다. 그러니까 얘는 고양이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는 거다라고 크리키는 생각하는데 근데 다른 직관이 있는 거죠. 우리가 고양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사실은 악마였다. 사실은 로봇이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고 얘는 고양이가 아니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고 이 두 가지 직관 중에서 사실 뭘 받아들일 건가요?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이 정리가 되나요? 얘를 우리가 고양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얘가 알고 보니까는 고양이가 아니라 탈을 쓴 네. 뭐 악마였다. 네. 그럼 크리키의 주장은 얘는 고양이가 아니라 고양이의 탈을 쓴 악마였다. 고양이의 탈을 쓴 로봇이었다라고 해야 된다는 게 크리키의 직관인 거고 다른 직관에서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던 고양이라는 거는 악마였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던 고양이라는 건 그냥 로봇이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직관도 있는 거고 어떤 직관을 받아들일 거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결국은. 그 고양이가 나와서 그냥 스쳐가는 궁금증을 하나만 마지막 네. 사람 이름은 그냥 사람이라고 하는데 사실 고양이는 이 고양이라는 의미에서 고유명사일 수도 있지만 고양이라는 종자라고 봤을 때 그렇지 자연종. 네, 자연종. 그러면은 그 경우에는 그건 고유명으로 봐야 돼요? 아니면은 고양이 같은 똑같은 거? 거예요. 그게 네. 자연 고유명에 대한 크리키의 논의가 자연종에 대한 논의에 그대로 적용되고 그게 사실 본질주의 이론을 만드는 거거든요. 크리키 입장에서는 고유명하고 그 종하고 사실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고유명하고 종하고 똑같은 논리가 적용돼. 그러니까 한 번 우리가 이러한 애들을 고양이라고 부르자라고 결정했으면은 무조건 얘는 고양이를 우리는 그 자연종 명사를 가지고서 얘를 지시해야 된다. 부정적으로 지시해야 된다는 게 크리키. 여기 있는 고양이한테 이 고양이라고 제가 이렇게 불렀을 때 이건 그럼 고유명이에요? 아니면 종자명이에요? 이 고양이 여기 있는 고양이 그거는 고유명이에요. 걔를 뭐 키티라고 부르자라고 하면은 고유명일 텐데 얘 이런 애들은 고양이다라고 하면 그 자연종 명사예요. 근데 논리 전개 방식은 똑같은 거야. 자연종 명사를 한번 부르기로 했으면 계속 걔는 지시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 애들은 본질적으로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한번 H2라는 구조를 가진 애들을 물이라고 부르자 했으면 물은 무조건 H2인 거예요. 네. 시간이 다 네. 됐죠. 네. 재밌습니다. 네.